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그린님께서 시들무에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그린님이 들려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지 우리 함께 같이 들어보아요. 네, 안녕하세요. 그린님, 네. 아우, 안녕하세요. 오늘도 뭔가 명랑하고 컨디션이 괜찮아 보입니다. 네, 오늘 좋은 일이 있었어요. 오호호호. 아, 좋은 일이 있으셨군요. 네. 네, 그래서 너무나 또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고 계신 것 같아서 좋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그린님께서 찾아오셨지만 좋은 일이 있는데 저희 쪽의 이야기는 좋지 않은 이야기일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어떤 이야기일지 아주 간단하게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사연도 제 고등학교 친구 선이가 겪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친구분을 누군지 모르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으니까 초반에 네.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시면 돼요. 시작했을 때. 네, 알겠습니다. 네,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그린입니다. 그린이죠. 제 고등학교 친구 선이는 어릴 때부터 좀 이런저런한 일을 겪게 되는데 그게 말 그대로 귀신을 보면서 시달리는 친구였는데 그 시달리는 이유가 아무래도 외삼촌의 신내림 거부로 인해 생긴 일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친구의 겪었던 일과 그리고 왜 그런 일들을 겪었는지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선이가 귀신들을 보고 느끼면서 힘들게 살아왔던 시간들을 혼자만 겪다가 시간이 흘러서 이건 진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한때 선이가 같이 살고 계셨던 할머니랑 어머니께 나 너무 힘들다. 귀신들이 눈에 보이고 가위에 자주 눌린다.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대요. 그치만 할머니랑 어머니는 그 얘기를 들으면 너가 학교 생활이 힘들고 휴대폰을 밤늦게까지 이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보고 느끼는 거다. 그러니까 휴대폰 사용도 좀 줄이고 학교 생활이 진짜 너가 정 힘들면 언제든지 얘기를 해라 라고 말씀하셨대요. 선이는 처음에 그래 내가 학교 생활이 힘들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려고 했대요. 근데 그때 당시에 선이는 고등학교 선도부였어가지고 복장 불량이나 뭐 이런 벌점 받는 친구들 심지어 선배들까지 잡아가지고 막 이렇게 보고해야 하는 역할이다 보니까 학교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내가 이런 미움도 많이 받고 하다 보니까 힘들어서 그랬겠니 싶어서 그렇게 버텼는데 근데 그런 것도 한두 번이지 제가 전에 시참했었던 이야기를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너무 심하게 귀신에게 시달리다 보니까 점점 한계에 도달했대요. 그러다가 할머니랑 어머니께서 선이가 보는 것들이 이건 진짜 마냥 헛것만으로 보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그 일로 그 선이가 왜 이런 힘든 일을 겪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다시 선이가 고등학생이었을 시점으로 돌아갈게요. 가위 눌림의 강도가 점점 심해지니까 가위 눌릴 때마다 선이가 어머니랑 할머니한테 이 얘기를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대요. 늘 그랬던 것처럼 어머니는 선이가 그때 당시 한창 연재하고 있었던 미드죠. 워킹데드? 그런 드라마들을 막 보고 있는데 너가 그런 거 자꾸 보니까 그런 꿈을 꾸는 거다. 이렇게 별거 아니다 라고 너무 미셨대요. 그래서 얘기를 듣고 있던 제가 그래 맞아 선아 너가 무섭다 생각하면 더 그럴 수밖에 없어. 안 보이는 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선이가 말하길 할머니 연세가 꽤 많으셨다고 하는데 선이는 할머니랑 자면 가위에 눌리지 않는다는 걸 어느 순간 느끼게 됐대요. 다 큰 애가 할머니랑 처음부터 잤을 리는 없고 어쩌다 한 번씩 타이밍이 맞으면 할머니랑 안방에 누워서 잠을 잘 때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선이가 생각한 건 할머니가 우리 집에 자주 오셨으면 진짜 너무 좋겠다 라고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날도 할머니가 안방에서 선이랑 같이 잠을 잤는데 주말이었던 걸로 기억을 한대요. 새벽에 선이가 또 가위에 눌리게 되대요. 근데 원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할머니랑 자면 가위에 안 눌렸었는데 할머니랑 같이 있는 상태에서 가위 눌리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왜 눌리지? 할머니랑 자고 있는데 왜 가위에 눌릴까? 하고 가위에 눌린 상태니까 머리에 최대한 힘을 주고 고개를 있는 힘껏 돌렸대요. 그렇게 옆을 딱 봤는데 할머니가 안 계시더래요. 그래서 일찍 일어나서 옆에 안 계시는 건가? 어쨌든 할머니가 안 계셔서 가위에 눌렸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이번에 왜 눌리나 싶어갖고 두리번 거리다가 뭔가에 이끌린 것처럼 천장을 보게 됐대요.
근데 저게 뭘까 천장에 뭔가가 보이더래요. 많이 쳐다보니까 사람 발목이 보이더래요. 그거 보고 선이가 발목이 왜 이러면서 말문이 막혀갖고 계속 쳐다보는데 발목부터 종아리 다음 무릎 다음에 허벅지 이렇게 점점 쭉 내려오는데 근데 그게 내려오는 게 그냥 내려온 게 아니라 무슨 1초가 10분으로 느껴질 정도로 아주 천천히 내려오더래. 그래서 선이가 저거구나. 저것 때문에 내가 지금 가위 눌리고 있구나. 그렇게 딱 느끼고 있는데 몸은 움직여지지 않고 안 보려고 고개를 돌리려고 해도 움직여지지도 않고 꼭 뭔가 계속 보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이 들더래요. 그렇게 계속 보고 있다가 결국 그것이 다 내려왔는데 다 나온 모습을 보니까 축 처진 몸에 어떤 아줌마였다는 거예요. 다 나온 걸 보니까 그 아줌마가 천장에 뭘 빨고 계셨다는 거죠. 근데 선이가 눈이 정말 안 좋아요. 원래 시력이 안 좋아서 렌즈를 끼고 다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선이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 눈 안 좋잖아. 근데 무릎이고 허리고 그게 어떻게 막 보여? 그랬더니 선이가 그림자처럼 뿌옇게 보여. 뚜렷하게 보이진 않는데 그림자여도 형태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다 보이고 또 내가 실물을 보는 게 아니고 가위에 눌려서 보이는 거다 보니까 내 머릿속에 신체 부위마다 하나하나 다 느껴져가지고 아줌마라는 것도 느끼게 되고 근데 보는데 내가 이 사람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봤지 라는 생각과 동시에 딱 풀리자마자 뻘떡 일어났대요. 일어나서 보니까 할머니가 집에 와 계시더래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달려가가지고 아니 할머니 어디 가셨냐고. 나 또 가위 눌렸다고. 할머니 없으면 나 가위 눌린다니까. 그런 거 아는데 왜 나 두고 가냐고. 나 너무 힘들었다고 했더니 할머니께서는 주무시다가 새벽에 깼는데 할 것도 없고 해서 산책 갔다 왔다고. 그래서 선이가 그래도 할머니 나 두고 가지 말라고. 잘 땐 내 옆에 있어달라고. 할머니가 없어가지고 가위 눌리고 막 힘들었다고 이렇게 찡찡대니까 선이 얘기 들으시다 할머니께서 이번에도 또 똑같은 놈한테 눌렸어? 라고 선이 말에 위로와 공감을 해주듯이 댓글을 해주시더래요. 그래서 아니라고. 다른 귀신이었다고. 근데 이번엔 진짜 너무 무서웠다고. 천장에서부터 어떤 아줌마가 내려오는데 하고 있잖아 라고 말했더니 할머니가 선이 말을 딱 듣자마자 표정이 딱 굳으시더니 다시 얘기해봐 라고 물으셨대요. 그래서 아니 위에서 발부터 쭉 내려오는데 계속 보니까 여자였다? 근데 그 아줌마 어디서 본 것 같아? 라고 했더니 선이는 그림자처럼 새까맣게 보여가지고 성별도 가늠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떤 아줌마라는 확신은 있었대요. 그냥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대요. 그래서 해코지하고 그러진 않았고 무서웠다고. 근데 왜 할머니도 그 귀신 봤어? 왜 물어봐? 이렇게 물었더니 할머니가 말씀을 해주시는데 할머니가 그날 5시 새벽에 일어나셔서 잠은 안 오지 할 것도 없고 해서 진짜 산책을 나가셨대요. 그랬더니 이렇게 산책을 하고 둘러보시면서 나오셨는데 경비 아저씨가 그 새벽에 나와 계시고 이른 시간인데도 막 밖에 사람들이 나와 있더래요. 보통 보기 힘든 광경이니까 할머니가 경비 아저씨한테 다가가서 무슨 일이래요? 라고 물었더니 그때 당시 선이가 1901호에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 2001호에 거주하고 계셨던 아줌마가 그런 안 좋은 선택을 하셨다고. 근데 그걸 가족들이 새벽에 발견을 하셨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구급차 오고 소란스러우니까 이웃 주민분들이 나와서 보고 계셨던 거고 선이가 안방에서 그 아줌마를 봤다고 하는데 그 아줌마도 안방에서 그런 선택을 하셨다고 해요. 같은 1호 라인이었어가지고 집 구조가 똑같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선이가 아마 보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리고 선이가 가위 눌렸을 때 봤던 그 아줌마를 어디서 본 것 같다고 생각이 든 이유가 아무래도 같은 라인이니까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종종 마주쳤을 테고 그래서 어렴풋이 그렇게 느낀 게 아닐까 싶었대요. 그래서 할머니께서는 이날 이후 선이가 얘 예사로운 게 아니다 이거 아니다 수상하게 느껴서 결국에 할머니가 심각하게 여겨가지고 어머니랑 상의를 했대요. 그래서 마냥 헛것만 보는 것 같진 않다. 넘길 게 아니다.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고 어머니가 아시는 지인분께서 내가 아는 무당집이 있는데 괜찮다. 거기로 한번 가봐라 해서 그 집을 찾아가게 됐대요. 그렇게 방문을 했는데 무당분께서 어머니가 아무것도 안 물어봤는데 보자마자 딸이 아프네 이러더래요.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딸이 귀신 보고 뭐 가위 눌리는 거 빼고는 선이가 되게 좀 통통한 편이어가지고 듬직해요. 건강한 선이를 아니까 아니요 안 아픈데요? 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무당분께서 큰딸이 아프구만. 아니요 안 아프다고요. 이런 식으로 잠깐 기싸움을 오고 가다가 무당분께서 아니 내가 아픈 건 병이 걸리고 감기 걸리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네 큰딸 귀신 안 봐? 이러더래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에? 네 본다고 그랬더니 신이 모셔야 할 사람이 그걸 안 모신다고 숨으면 그게 숨어지냐? 화만 나지. 자신을 모시고 받들어야 될 사람이 도망갔는데 그 신이 화가 날 거 아니냐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고. 내가 모셔야 될 신이 그릇이 없어졌는데 그래서 지금 네 딸 괴롭히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네 딸이 아픈 거라고. 신을 받아야 될 사람이 왜 신을 안 받고 있어? 이렇게 막 호통을 치시더래요. 그럼 내 딸이 지금 신내림 받아야 되는 거냐? 그랬더니 아니 네 딸이 받을 신이 아니라고. 네 딸이 받을 신이 아닌데 받아야 될 사람이 안 받고 있으니까 네 딸이 제일 비문이 트인 사람이라고. 그래서 네 딸 괴롭히고 있는 거다. 근데 그거 들으니까 어머니 이해가 안 갔대요. 아니 그럼 누가 대체 신을 받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무당분께서 바로 어머니한테 형제 중에 연락 안 되는 사람 없어? 네 자식들 말고 너 말이야 네 형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때 당시에 작은 삼촌이 해외로 돈을 벌러 나가셔가지고 연락이 안 되던 때였대요. 근데 연락이 안 된 사람은 그 삼촌밖에 안 됐다는 거죠. 근데 외숙모는 연락이 됐대요. 그래서 돈 벌려고 연락이 안 되는구나 싶었대요. 뭐 가족이라고 맨날 연락하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어머니가 연락 안 되는 형제 없냐라고 물으니까 그 얘기 듣자마자 삼촌이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삼촌한테 전화했더니 전화도 꺼져 있고 외숙모한테 전화해서 오빠 어딨냐라고 물었더니 호주에 있지 라고 해서 어머니가 호주에 없는 거 다 안다고. 호주에 있으면 카톡 못하냐고. 전화는 왜 꺼놨냐고. 내가 들은 거 있으니까 다 알고 있다고. 어딨냐고 따지면서 물으니까 선이가 그때 당시에 고통받았던 그런 사연들을 어머니가 말하면서 제가 저런 지 지금 3년이 넘어가는데 살았는지 죽었는지 전화 한 통화 못 해본 건 오빠밖에 없다고. 결국 외숙모께서는 실토를 하시더래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무당이 말하는 그 신을 모셔야 될 사람, 그 그릇이 된 사람이 바로 연락이 안 됐던 외삼촌이었던 거죠. 근데 결혼도 했고 자식도 있고 자식이 아들 둘이었대요. 근데 자신이 신내림을 받게 되면 자식들도 자기와 같은 길을 걸을까봐 그걸 보기 싫어서 절에 숨어 지내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호주고 뭐고 그거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외삼촌분께서는 엄청 시달렸대요. 그렇게 한계가 와서 아 진짜 이건 안 되겠다. 내가 숨어봤자 내가 기를 쓰고 악을 써봤자 안 되겠구나 싶던 찰나였대요. 그래서 어찌저찌 해서 외삼촌한테 선이가 힘들어한 것들을 이야기했더니 자기가 신내림을 피했을 때 선이한테 부작용이 올 줄 생각도 못했다면서 결국 외삼촌께서는 나를 잡고 신내림을 받게 되셨어요. 근데 외삼촌이 무당의 길을 가시게 되자마자 선이가 계속 보고 느끼던 현상들이 바로 사라지는 건 아니고 점점점 선이한테 귀신들을 접하는 횟수 이런 게 줄어들면서 지금은 아예 안 보이게 됐대요. 근데 그런 것들을 겪어서 그런지 아직 현재에도 남아있던 것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꿈이래요. 실제로 가위를 눌리거나 길을 걸으면서 귀신들을 보는 그런 것들은 지금은 현재는 없지만 현재에서는 꿈으로 많이 접한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뭐 잠을 자서 어떤 꿈을 꾸게 되면 그 꿈이 예를 들어 뭐 어떤 지인이 사고 나는 꿈이면 며칠 안 가서 그 꿈에 나온 사람이 사고를 겪게 되거나 자신도 모르는 사람이 꿈에 나오면 알게 모르게 선이가 막 접촉하셨던 분이었는데 뭐 그분이 돌아가신 분이거나 뭐 이런 꿈들을 아직도 꾸고 있다고 해요. 오호. 그래서 외삼촌이 신내림을 받으면서 그 뒤에 또 이야기가 있는데요. 외삼촌이 신내림 받는다고 하루아침에 딱 사라진 건 아니라 했잖아요. 네. 근데 그날도 오랜만에 가위에 눌렸대요. 근데 선이는 벽을 보고 자고 있었고 벽은 흰색 벽이니까 그냥 흰 벽만 보여야 되는데 그 벽에 어떤 아저씨가 그림자로 보였대요. 근데 그 아저씨가 배가 이렇게 나오고 키 작은 아저씨였대요. 근데 그 아저씨가 선이를 보면서 세상 서럽게 울더래요. 너무 서럽게 울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선이도 막 가슴 안쪽부터 너무 서럽게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서럽게 울지? 저 사람 누군데 나한테 이렇게 가위 누르면서까지 저렇게 우나 싶었대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같이 슬퍼가지고 막 울었던 걸로 기억을 한대요. 그래서 가위에 딱 풀려서 눈을 떠보니까 어머니가 나갈 채비를 하고 계시더래요. 새벽 1시쯤이었던 걸로 얘기를 하는데 엄마가 잠깐 나갔다 올 거야. 아침에 들어올 거야. 너 그냥 먼저 자고 있어. 이러면서 나가시더래요. 그래서 다시 자려고 하는데 가위에 다시 딱 눌리더래요. 근데 그림자로 보였던 그 아저씨 배 나오고 키 작고 근데 선이가 말하길 머리는 약간 강호동 옛날 머리 아시죠? 그런 머리를 하고 계셨대요. 근데 서럽게 또 우시면서 막 이렇게 계시는데 갑자기 그 아저씨가 손을 내미는데 거기에 꽃이 있더래요. 꽃. 근데 다른 말은 없으셨대요. 그냥 그 꽃을 내미면서 엉엉 울기만 하시는데 꽃을 이제 선이한테 딱 주면서 서 계시는데 선이가 그걸 보고 이게 무슨 꽃일까 해서 봤는데 그 꽃이 튤립이었대요. 오. 그래서 그거 보면서 선이도 울면서 깼대요. 그러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어머니가 와 계셨죠? 어머니가 선이 잤어? 자고 일어났어? 그랬더니 선이가 뭐야 어디 갔다 왔어? 그랬더니 엄마 다시 나가야 돼 하면서 집을 싸고 또 나가시더래요. 그래서 선이가 붙잡고 나 가위에 눌렸는데 엄마 얘기 좀 들어줘 이러면서 키 작고 배 나오고 머리는 이렇고 이런 분한테 가위에 눌렸는데 너무 서럽게 울어. 그래서 나도 너무 슬퍼서 울다가 잠들었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막 얘기를 하는데 그거 듣다가 어머니가 그 나가려고 채비를 하시던 일을 멈추시더니 야 자세히 얘기해봐 이러시더래요. 그래서 선이가 아니 내가 어떤 아저씨가 펑펑 울더라 뭐 왜 저렇게 우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꽃을 줬어. 근데 그 꽃이 튤립이다? 근데 내가 받으려고 하다가 못 받고 깼어. 이랬더니 어머니가 한숨을 푹 쉬시더래요. 그러다가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어머니 친구분, 그러니까 아는 지인분이 엄청 친하게 지신 지인분 남편이 돌아가셔서 연락을 받고 바로 장례식 갔다 왔던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선희 어머니께서 엄마 친구가 꽃집을 해라고 하면서 사진을 보여주시더래요. 근데 그거 봤는데 맞더래요. 얼굴 사진이. 이목구비를 뚜렷하게 보진 못했지만 그 사진 보자마자 그분이시다라는 게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맞아 맞는 것 같아 했더니 어머니께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그 엄마 친구 남편 있잖아. 밤에 퇴근하고 오다가 주차하시다가 심장마비로 이렇게 세상을 떠났다고 그냥 급사하신 거래요. 그래서 명확한 타살 의혹도 없고 그래서 그냥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라서 장례를 치르게 됐다는 거죠. 예. 근데 그 어머니 친구분이 남편이랑 꽃집을 하면서 지냈대요. 근데 두 분 금실이 너무너무 좋았는데 그 이모분이 제일 좋아하는 꽃이 튤립이었대요. 그래서 선희 어머니가 아저씨랑 같이 찍은 사진을 보여줬는데 그 아저씨가 맞다 하면서 나중에 장례식을 다 하고 어머니 그 친구분께서 선희한테 오셔가지고 선희한테 이야기를 듣고 가셨다는데 너가 선이지? 너가 아저씨 봤다 그러길래 아저씨 엄청 우셨어? 왜 우냐? 죽었으면서 왜 우냐? 나 혼자 두고 가는 게 미안해서 울었나? 이러면서 그냥 씁쓸하게 웃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근데 이런 일을 겪으면서 좀 슬픈 일도 있었다 하더라고요, 선이가. 또 하나 더 얘기할 게 있는데 이건 선희 할머니 제사 때 외삼촌네 방문하게 되면서 겪게 된 일이었는데 이거는 겪게 된 지 얼마 안 된 일이고 지금 꿈으로 겪게 돼서 보게 된 일이었는데 선이가 그날 외삼촌네 집을 자주 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삼촌 집이 3층인지 4층인지 이게 헷갈렸대요. 이때도 건물에 도착을 해서 3층이었나 4층이었나 이러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올라가다 보니까 4층까지 올라갔대요. 그래서 선이가 맞겠지 싶어서 똑똑하고 현관문을 두드렸대요. 근데 노크를 하자마자 어머니께서 그 바로 3층 4층 사이인 반층 밑에서 야 강아지 소리 들린다 3층이다 이러셨대요. 외삼촌네는 강아지를 키우고 계셔가지고 하고 선이는 내려갔대요. 내려가서 제사를 다 지내고 밤늦게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 돌아온 그날 밤부터 선이가 자꾸 꿈을 꾸더래요. 근데 그 꿈이 뭐였냐면 첫날에 꿨던 꿈은 처음엔 녹아서 줄줄 흘러내린 남자가 선이를 쫓아오는 꿈이었대요. 그리고 다음날, 이튿날 잠을 잤는데 이번엔 구더기가 들끓는 남자가 쫓아오는 꿈을 꿨고 셋째 날엔 해골이 된 남자가 쫓아오는 꿈을 꿨대요. 선이 기억엔 그 3일이 토, 일, 월이었던 것 같더래요. 그렇게 월요일날 오후에 친척 언니한테 전화가 왔대요.
친척 언니가 전화로 하는 말이 외숙모께선 떡집 일을 하고 계셨다는데, 그래서 새벽에 떡을 만들려고 나왔는데 계단에 세상에 구더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누가 음식물 복도에 둔 거 아니냐고, 아니 어떻게 관리하면 구더기가 들끓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문 빨리 닫으라고, 들어온다고 구더기. 그래서 외삼촌이 그 말 듣고 확인하려고 나왔는데 냄새도 그렇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이 심상치가 않다고 판단을 하셨나봐요.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겠다 이러시고는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된 거죠. 경찰분들 집 건물에 방문을 하게 되고 외삼촌은 이제 다시 가게에 나가고 외숙모가 떡집에서 퇴근하면서 집에 오셔서 얘기를 들었는데 돌아가신 분이 계셨던 것 같다고. 그 돌아가신 분이 바로 외삼촌네 윗집이었던 4층이었던 거죠. 원래 그 윗집 사람이 허구한 날 아내를 때리고 뭐 이렇게 폭력을 좀 너무 심하게 일삼아서 매일 싸우고 술 먹고 난리도 아니었대요. 그래서 이제 윗집에서 그렇게 하니까 너무 밑에서는 시달려서 뭐 층간소음으로 뭐라고 할 수 있지만 이 환경 자체가 어떨지 뻔히 아니까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좀 층간소음으로 시달려서 살았었대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되게 어느 순간부터 그냥 조용해지길래 그 아저씨 정신 차리고 사려나 봐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아내랑 자식분들은 다 짐 싸서 도망 나가고 혼자 살고 계셨다고 하는데, 그렇게 혼자 사시다가 눈앞에서 돌아가신 것 같다고 현관문 바로 앞에서 발견이 됐대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선이가 근데 이런 꿈을 꾼 건 꾼 건데 왜 꿈에 나와서 이렇게 나한테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는 거죠. 또 제가 곰곰이 이렇게 듣다가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해준 게, 제가 짐작만 하는 거지만 얘기를 해줬어요. 아내도 심지어 자식도 다 자기를 버리고 떠났는데 그 누구 하나 찾아오는 사람 없이 홀로 살다가 그렇게 가셨는데, 너가 물론 3, 4층 뭐 이런 거 구분 못해서 그랬겠지만 내가 봤을 땐 그 사람한텐 너가 찾아봐준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다고. 올골은 흉측해도 그냥 그 사람이 그 며칠간 그런 모습으로 변하고 있다는 걸 암암리에 너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았을까 싶다고 제가 얘기를 설명을 해줬더니 선이가 그건 맞긴 맞는데 그래도 나는 나한테 얘기하는 게 너무 기분이 좋지 않다고 그런 얘기하면서 이런 일도 꿈에서 겪고 지금도 간간히 이런 꿈들을 꾸면서 많이 일을 겪으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주기도 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기구하기도 하다 진짜. 그죠? 네. 들으면 들을수록 사실 좀 다른 세상에 사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냥 만났을 때는 친구인데 그러니까, 그런 일들 하나하나가 저희 시들모에도 정말 길고한 삶을 사시는 분들도 많았지만 또 한 분이 추가가 된 것 같아서 너무나 잘 들었고, 그린님께서도 오늘 이야기 전달도 너무나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너무나 고마워요, 그린님. 아닙니다. 네, 제가 감사드리죠. 앞으로도 또 선희님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도 좋은 일 있으셨다고 했는데 내일도 모레도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이야기 시청자 그린님께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그린님.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그린님께서 들려주실 이야기가 귀신에 관련된 이야기가 될 것 같기도 한데요. 한번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그린입니다. 그린이죠. 어떤 사연을 들려드리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요즘 제 생방을 챙겨봐주는 다른 친구 하나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야기를 하면서 야, 너 너무 재밌다 이야기 하는데, 그린아 근데 너 그때 기억 안 나? 우리 부산 갔을 때 그때 겪었던 이야기 들려주는 건 어때? 이러더라고요. 오호. 그래서 뭔 일이었지? 생각을 해보니까 조금 소름 끼치는 경험을 했던 게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전 영안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직접적인 경험은 하지 못했지만 이 친구가 겪는 걸 그냥 제가 옆에서 간접적으로 관찰하게 된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야 그럼 그 이야기를 들려줬음 해 해서 그래서 그 친구가 겪었던 부산 여행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2018년도, 19년도 네. 코로나가 발생하기 이전이었던 해로 기억을 해요. 네. 그때 당시 저희는 취업을 해서 한창 직장에 찌들어 생활했었던 때였는데 23, 4 이럴 때라 당일치기 여행도 많이 갔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날도 술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여름도 다가왔는데 지방으로 내려가서 큰 바다 보면서 회에다가 한 사발이씩 걸쳐보는 건 어떠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제부터 등장하는 제 친구를 영서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영서랑 저는 자차가 없어서 렌트를 하기로 약속을 하고 영서가 렌트를 예약할 테니까 나머지 뭐 식당이나 묵을 호텔은 제가 예약하라고 하더라고요. 둘 다 바쁜 업무를 맡는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평일에 연차 이틀만 사용해가지고 1박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이 되어서 어떤 호텔에 예약을 하고 영서가 그 예약했던 차를 끌고 저희 집 앞으로 왔어요. 비상등 켜진 차를 보면서 제가 저 차네 하고 달려가가지고 차문을 열고 조수석에 탑승을 하는데 제가 탑승을 하자마자 뭔가 되게 쾌쾌한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너 안 씻었지? 냄새난다. 좀 씻어라. 화장 이따가 할게요? 미리 세팅 좀 하고 오지 그랬어. 뭐 그랬더니 영서가 화장은 이따가 할, 너 운전 교대할 때 그때 조수석에서 할 거라고. 근데 냄새는 이게 나도 대체 뭔 냄새인지 모르겠다고. 그리고 나 씻고 왔다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냄새가 되게 물신내? 그 물이 오래도록 고이면 나는 냄새? 그런 냄새가 진동을 해가지고 뭔가 쎄했는데 영서는 이제 그런 저를 보면서 뭐 세차를 덜 했나 보지 이렇게 넘기길래 제가 야, 안 되겠다. 우리 냄새 너무 심하니까 다이소 가서 차량용 방향제라도 하나 사가지고 걸자 해서 다이소에 들려서 그 방향제 구입해가지고 룸미러에 걸어놨어요. 그랬더니 시간 조금 지나니까 라벤더 향이 강해서인지 좀 덜 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운전을 하다가 비가 엄청 내리는 거예요. 근데 영서는 이제 저랑 달리 면허를 딴 지 얼마 안 됐어서 비 오는 상태에서 운전을 처음 하다 보니까 구간 단속 뜨는 구간에서 겁에 질려서 네가 운전해야겠다 이러면서 휴게소 보자마자 휴게소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졸지에 저 혼자 운전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죠. 예. 근데 이게 운전하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운전하는 사람이 조수석에 타면 그냥 신경 안 쓰고 타는 게 아니라 본인이 운전대를 잡아봤어서 그런지 뭐 예를 들어 우측 깜빡이 들면 같이 막 사이드 미러 보면서 드가라 걔한테 드가라 이러면서 운전을 막 같이 봐주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영서도 제가 운전하면서 계속 옆에서 봐주는데 근데 너무 말이 애가 사투리 쓰는 애였어가지고 하도 막 사투리 쓰면서 말하니까 이게 신경 쓰여서 제가 예민해지다 보니까 야, 그럴 거면 네가 운전해 해서 제가 좀 성 나와가지고 말을 하는데 그렇게 꽁시렁 되는데 얼마 안 가가지고 또 때마침 또 비가 그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다시 영서가 운전을 하게 됐어요. 다시 저는 조수석에 타서 폰을 보면서 영서가 졸지 않게 운전에 좀 집중할 수 있게끔 말 걸어주면서 음악을 틀고 있는데 갑자기 영서가 야, 방금 봤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휴대폰에서 눈도 떼지 않는 상태에서 뭐가? 이랬더니 영서가 다시 백미러 보면서 아니 저기 뒤에 하면서 말이 없길래 제가 폰 보고 있다가 뭔데 누가 뭐 쌍라라도 뭐 키나? 이러면서 뒤쪽을 봤는데 2차선 국도라서 크게 뭐 추월해야 할 것도 없어가지고 제가 뭐 아무것도 없는데 하면서 영서를 봤는데 영서 표정이 엄청 굳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영서의 시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영서가 저랑 다시 휴게소에서 교대를 하고 한 30분 정도 운전을 하고 있는데 백미러에 사람 그림자 같은 게 한번 스쳤대요. 근데 그게 뒷좌석이었대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저한테 이야기를 했던 거고 제가 못 봤다고 하니까 다시 백미러를 봤는데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래서 내가 잘못 봤나 하고 다시 영서는 운전을 집중을 했대요. 근데 그러다가 또 구간 단속 터널을 지나고 있는데 그 터널을 지나면 터널 안에 있는 등들이 되게 띄엄띄엄 있다 보니까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가 하잖아요. 근데 그 불이 밝아질 때마다 조수석 유리창에 사람 얼굴이 비치더래요. 그래서 영서가 내가 헛것 본 거야, 잘못 본 거야 이렇게 세뇌를 했대요.
그래서 다시 운전에 집중을 해서 계속 앞만 보고 핸들을 잡고 운전을 하는데 뒤통수에서 자꾸 시선이 느껴지니까 조수석을 쳐다보게 되더래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사람 얼굴이 아니더래요. 처음엔 눈이 까매서 왜 저렇게 까말까 하고 빤히 쳐다봤는데 눈알이 없어서 눈이 까맣게 보인 거고 입은 양쪽에서 우리 빨간 마스크 귀신 있죠. 그것처럼 입이 양쪽을 잡아 찢은 것처럼 콱 찢어서 위로 말려 있고 밑에서는 턱 아래로 물이 뚝뚝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그거 보고 영서가 룸미를 쳐다도 안 보고 진짜 앞만 보고 달렸대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는 왜 뭐가 뭘 봤는데 뭔데 그러는데 말 좀 해봐 이랬는데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약간 영서가 까무잡잡한 애인데 애가 막 허옇게 질려가지고 이따가 이 말만 하고 운전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걔가 면허를 딴 지 얼마 안 되다 보니 긴장해서 그런갑다 해서 그냥 내가 운전할게 하고 다시 제가 호텔까지는 운전을 해서 그렇게 부산을 도착하게 됩니다. 호텔에 들어가서 짐을 풀면서 제가 고생했어, 너 너무 무리다 싶으면 그냥 재미난 노래만 틀어달라고 내가 운전할 거니까 걱정 말라고 했는데 영서가 아니 그건 됐고 너 잠시만 앉아보라고 하면서 방금 봤던 상황을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저도 이제 영가를 본다는 거에 어느 정도 신뢰를 갖고 있던 터라서 영서의 말을 잘 귀담아 들어주면서 그래 괜찮아 계속 생각하지 말고 일단 우선 여행 왔으니까 재미나게 놀고 정 안 되겠다 싶으면 다시 내가 운전해서 올라가면 되니까 무서울 거 없다고 하면서 다독여줬죠. 그렇게 이른 오후에 저희가 이틀 굶은 노력을 보여주자 하면서 비키니를 입고 풀장에서 거품놀이 막 즐기고 다시 내려와서 다시 씻고 저희는 별스타그램에다가 올릴 만한 사진을 다 찍어놨으니까 메이크업 했던 걸 다 지우고 생얼로 편안한 옷을 갈아입고 나가자 하고 제가 먼저 씻으러 들어갔어요. 이제 씻고 제가 나와가지고 야 이제 너 씻어 하는데 침대를 보니까 영서가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많이 긴장했어서 피곤했겠거니 하고 그냥 자기 둬야겠다 하는데 얘가 혹시나 악몽을 꾸거나 그런 건 아닐까 싶어서 제가 안 되겠다 깨워야겠다 해서 야 하면서 걔 종소리를 툭 치니까 애가 뻘떡 일어나더니 숨을 엄청 헐떡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 악몽 꿨구나 그럴 줄 알고 내가 피곤한데도 그냥 너 깨운 거니까 기분 나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걔가 여기까지 따라온 것 같다면서 그 귀신 우리 렌트한 차량이랑 연관돼 있는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영서가 영안이 있던 애라는 건 술 마시면서 좀 종종 안주 삼아서 이야기를 들었던 거라서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바로 눈앞에서 겪으면서 이야기하는 건 저도 처음 겪는 일이라서 되게 당황하면서 너가 그런 걸 어떻게 알아? 연관이고 뭐 그런 거 어떻게 알아? 라고 물었더니 제가 씻는 걸 기다리면서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살짝 졸음이 쏟아지면서 눈을 살짝 감을랑 말라 하고 있는데 어디서 자꾸 막 뽀드득 막 이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영서가 쟤는 씻을 거면 빨리 씻지 거울에다가 뭔 짓을 하는 건가 이랬대요. 근데 거울에다가 뭔 짓을 하는지 왜 그렇게 느꼈냐면 걔가 이런 소리가 입김을 불고 뽀드득이 그 서리가 끼면 손으로 글자 그리고 하는 것처럼 그런 뽀드득 손지문이 유리 같은 곳에 문대는 소리가 들리는 걸로 들려서 그게 제가 저러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대요. 근데 그 생각이 들자마자 거기서 소름이 끼치면서 몸이 굳어버리는 게 쟤는 씻고 있고 나는 침실인데 저 소리가 어떻게 내 귀에까지 이렇게 선명하게 들리지? 하면서 소름 끼쳐가지고 고개를 돌리는데 몸이 안 움직여지더래요. 가위에 눌린 거죠. 근데 아까 봤던 그 귀신이 침대 밑에다가 머리만 이렇게 기어 나와가지고는 침대 프레임에다가 입김을 불고 퉁퉁 뿌른 손가락으로 끄적이더래요. 근데 그거 보고 영서가 와 미치겠다 이거 어떡하지? 이거 가위 어떻게 풀지? 이렇게 자세히 보일 정도면 엄청나게 무서웠는데 나 이거 어떻게 깨냐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 귀신이 하고 또 손가락을 뻗어서 행동을 취하려는데 그 손이 갑자기 정지가 되고 웃고 있던 입이 살짝 처지면서 멈칫하더니 쓱 사라지더래요. 근데 눈 떠보니까 제가 본인을 깨우고 있었던 거죠. 이 얘기를 다 듣는데 뭔 바다고 회고 술이고 뭐가 들어오겠어요. 그래서 야 그냥 이대로 인천 올라갈까? 했는데 영서가 아니라고 너랑 붙어있으면 걔 안 올 것 같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다시 올라가냐. 그냥 나가자 하더니 카드키를 챙기더라고요. 뭐 말려봤자 안 들을 것 같아서 알겠다 하고 수산시장 가가지고 회 하나 떠가지고 바다 앞에서 자리 잡고 한 잔씩 이렇게 들이키는데 약간 살짝 알딸딸해지게 되는데 저는 워낙 말이 많고 떠들면서 막 그렇게 술 먹는 타입이 아니라서 먼 바다 이렇게 쳐다보면서 영서 이야기 들어주면서 대꾸 해주는데 영서가 갑자기 내가 봤을 땐 그 렌트카가 문제인 것 같은데 넌 뭐 딱히 그런 거 안 느껴지지? 이러길래 제가 솔직히 좀 차가 이상하긴 해. 물비린내나 그렇게 나는 거 보면. 그리고 너 그 봤더던 그 귀신도 뭐라 했지? 그 물이 막 떨어진다 했나? 막 손도 불고? 그랬다 하지 않았어? 아, 맞다. 영서야, 너 렌트카 사장님한테 뭐 따로 들은 거나 좀 행동이 찜찜하거나 뭐 그런 건 없었어? 왜 요새 막 침수차 싸게 해가지고 매수해서 본인이 끌기엔 찝찝하니까 렌트로 돌린다는 얘기도 있잖아? 라고 말하니까 제가 그때 당시 생각 없이 술도 취했고 툭 던지듯이 얘기한 게 약간 파도 소리 막 이렇게 들리면서 제가 말하는데도 소름 끼쳐서 그 말 끝나자마자 영서를 딱 쳐다봤는데 영서도 저도 와씨 하면서 알딸딸해진 술이 확 깨더라고요. 그렇게 다시 호텔에 들어가서 저희가 예약했던 방이 트윈베드다 보니까 영서랑 저랑 따로 잤는데 자다가 또 그 귀신 나왔다면서 무섭다고 저랑 같이 자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좁은 침대 하나 가지고 같이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다행히 저랑 붙어서 잤을 땐 딱히 뭐 가위 눌림 같은 게 없어서 편하게 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짐을 다 싸고 운전대는 일단 그때 제가 잡아서 그렇게 렌트카 업체에 차를 돌려줘야 하니까 그 업체에 찾아갔는데 이제 뭔가 제가 보자마자 저 사장이었어? 라고 말하니까 맞다고 저분이라고 하니까 뭔가 제가 그때 되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운영하는 사장이면 사고 있는 차 뭐 이런 거 다 분명 알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차 키 주면서 차 확인하셔야 하지 않냐면서 공용주차장 그 공터에 대놨다면서 같이 나가자 해서 사장님이랑 같이 주차해놨던 차로 갔는데 사장님이 차를 이리저리 한 바퀴 돌면서 확인하더니 갑자기 탑승하시면서 뭐 불편한 점은 없으셨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보통 여쭤보시면 확인하는 그런 루틴인갑다 싶은데 저희가 워낙 겪은 게 있다 보니까 괜히 그 질문이 되게 기분이 나빠가지고 제가 좀 뭔가 한 성격이 있어서 왜요? 뭔 일이라도 났어야 정상인가 뭐죠?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영서가 막 옆에서 야 하지 마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말은 바로 해야죠 사장님. 제가 괜한 말을 했습니까? 라고 하니까 사장님이 이러더니 뭔가 무슨 일을 겪으셨는진 모르겠지만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되게 이상하잖아요. 어색하고. 그래서 제가 환불해달라 뭐다 이런 거 안 할 테니까 어떻게 된 건지 얘기나 들어보자 했더니 사장님이 안으로 들어가서 얘기하자면서 주변을 막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환경은 신경 쓰인가 보지 해서 제가 막 씩씩대면서 막 같이 들어갔어요. 네, 영서는 옆에서 엄청 쭈그려 있더라고요. 그렇게 가게 안으로 들어갔는데 사장님이 커피 한 잔 내주시니까 제가 괜히 막 저 카페인 알러지 있어요. 안 먹어요. 빨리 얘기해주세요. 이랬더니 사장님이 실은 그 사고차다. 사고가 있는 차인데 사전에 공지는 제가 다 해드렸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서 보면서 야, 너 사고 차량인 거 알고 되어 있어? 이랬더니 영서가 아니 너가 기다릴 거 알아서 빨리 차 끌고 갈 생각하니까 설명하는 거 대충 듣고 나왔다. 그래서 잘 못 들었다라고 말하니까 제가 조금 당황은 했지만 공지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사장님 쳐다보면서 그래도 사장님 사고차면 사고차다. 문제 있는 점은 좀 필히 강조해서 말씀해 주셨어야죠. 그랬더니 사장님이 사실 그 사고 차량인 거를 흘리듯이 말한 거라서 아마 친구분은 못 들으셨을 거다라고 이렇게 이실직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귀신을 봤는데 분명 뭔 일이 있어서 거기 박힌 귀신 같은데 혹시 사장님 이런 거 믿으세요? 라고 물었더니 사장님도 자기도 원래 생전 그런 거 잘 듣지도 믿지도 않는 사람이라서 크게 여의기치 않고 운행을 하셨대요. 근데 그 차를 타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니고 간혹 귀신을 봤다, 뭐 헛것봤다, 뭐 사고가 날 뻔했다 이런 얘기들은 들었어서 크게 여기진 않았는데
있었는데 얼마 전에 귀신 같은 걸 잘 본다는 사람이 이 차는 폐차하시거나 운행을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었대요. 근데 뭐 무속의 길을 걸으신 그런 분이 아니고 그냥 좀 얘기 들어보니까 영서처럼 영한 트인 사람이 그냥 지나가겠소리로 얘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이 그거 들으면서 좀 찜찜한 상태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사장님이랑 이야기하면서 사과드린다면서 뭐 저희 했던 대여비 이런 걸 환불해 주신다고 했는데 저희가 뭐 환불 원정대도 아니고 그냥 괜찮다고 사과해 주셨으니까 그걸로 됐다고. 근데 다만 우리 같은 피해 입을 사람이 생길 수 있으니까 정말 양심상 잘 처리해 주시길 바란다면서 그렇게 가게를 나오게 돼요. 제가 이제 화만 났고 막상 막 뭐라고 하려 했는데 사과를 하시니까 제가 그냥 그렇게 얘기만 듣고 나왔어요. 그래서 사건 경위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날 영서가 너무 겁에 질려있고 일상생활을 하다가 또 그 귀신 나타나면 어떡하지? 걱정을 하는 것 같아서 제 고등학교 친구 선이 그 선이 외삼촌이 신내림을 받으신 뒤에 있었던 일이라서 제가 선이한테 뜬금없이 전화를 했어요. 야 이래저래 해가지고 너처럼 그런 영안이 좀 트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나랑 같이 차를 타면서 귀신을 봤는데 약간 좀 찜찜하다. 얘가 겁에 질릴 정도면은 그냥 귀신은 아닌 것 같은데 너가 좀 외삼촌한테 잘 말씀드려서 어떻게 해결해 줄 수는 없어?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외삼촌께 선이가 연락을 하고 그 외삼촌 분께서 그때 내림 받으신 지 한창이었어서 되게 좀 사람들께 많이 알려진 터라서 예약이 다 꽉 차 있고 뭐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선이가 그래도 내 친구의 친구 일이니까 조금 시간 내줘서 해달라 해서 어찌저찌 하다가 평일에 여행 갔다 왔던 그 주말에 외삼촌께서 와라 해가지고 그때 좀 시간 짬내가지고 영서가 외삼촌네 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솔직히 묻진 않았어요. 자세히. 근데 영서가 어느 날 제가 술 한잔 하자 해서 만났는데 제가 영서한테 요즘에 뭐 너가 봤다던 그런 귀신은 안 보냐? 라고 물어보니까 영서가 외삼촌 뵙고 나서 한 번도 보지 못했다. 그냥 출퇴근 잘만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끝내고 나서 선이한테 또 따로 연락해서 고맙다고 밥 한 끼 사겠다고 했는데 선이가 그때 딱 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선이가 말하는 그 귀신 자체가 좀 어느 정도 사연이 있던 건데 그 사연에 대해서는 알고 있대요. 선이가 외삼촌한테 들어서 어떻게 잘 처리하고 했는데 그 귀신에 대해서는 저한테 얘기하고 싶진 않대요. 그게 말에 힘이 있다고 해서 제가 또 제2의 그거 현상으로 제가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어떻게 된 건지 그 귀신에 대해서는 자세히 얘기하고 싶진 않다고 다만 영서가 그때 가위 눌림도 있고 저는 귀신을 못 봤고 가위 눌렸을 때 제가 그 영서의 몸 그러니까 머리를 제가 한 대 치면서 깨웠다고 했잖아요. 그 자세 자체가 제가 어느 정도 걔한테 접촉을 하는 그런 손댐? 그걸 했는데 걔 가위에 바로 깬 거 보면은 어느 정도 제가 있어서 좀 그게 눌렸다고 하는데 그거를 어느 정도 눌린 상태에서 외삼촌네 가서 그나마 괜찮았던 것 같다. 지금은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도 있었던 거 너 기억나냐? 갑자기 뜬금없이 얘기해서 기억이 나서 하나 들리고 싶어서 이제 이야, 찾아왔습니다. 그래도 오늘 꼭 들려주셨어야 될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린님. 네, 그리고 너무나 이야기 잘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 행복하게 꼭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그린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그린님께서 들려주실 에피소드는 어떤 에피소드인지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린님.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그린님께서 또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또 일이 늦게 끝나셨을 텐데 피곤하시겠어요. 아, 지금 양치질 하다가 좀 덜 헹궈서 좀 입안에 살짝 거품이 있는 상태이긴 한데. 안 돼, 괜찮습니다. 그러면. 매워. 괜찮습니다. 아메. 아, 괜찮습니다. 네, 애기들은 아메 하면 안 먹거든요. 아, 맵다고. 네, 맵다고요. 그래서 아무튼 빨리 헹구시면 좋을 텐데 이제 말하다 보면 거품이 더 많이 생겨서 거품 소리가 들릴 수도 있겠지만 괜찮죠? 네,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린님의 이야기는 그 친구분의 이야기일까요?
네, 이게 선이가 가위에 눌리면서 시달리는 탓에 이제 어떻게 하면 가위에 안 눌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여러 방법을 네? 시도하면서 겪게 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그린입니다. 그린이에요. 우선 선이가 가위에 눌리면서 시달리는 탓에 어떻게 하면 가위에 안 눌릴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했는데 저한테 얘기해 준 거는 그 중에서 3가지의 방법을 얘기했어요. 근데 그 방법을 시도하면서 조금 많이 힘든 일을 겪게 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작게 3가지의 이야기를 나뉘게 돼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이야기는 우선 선이가 제대로 가위라는 것을 눌리기 시작한 건 고등학생이 되고 어느 순간부터 집에서 잠을 자면 계속 가위에 눌렸다고 해요. 가위에 눌리면 맨날 똑같은 귀신한테 시달리면서 눌리는데 그 귀신의 생김새가 어땠냐면 불에 새까맣게 타가지고 성별은 남자고 하얀 눈알이랑 이빨, 치아만 보였대요. 근데 몇 살쯤 되어 보이는지는 가늠이 안 돼가지고 모르겠다고 하는데 그게 너무 새까맣게 타가지고 얼굴 이목구비라는 게 없어가지고 나이가 가늠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 귀신이 너무 새까맣다 보니까 그냥 저한테는 하얀 눈에 이빨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남자한테 매일매일 시달렸죠. 그래서 제가 선이한테 물었죠. 아니 그래 너가 힘든 건 알겠어. 근데 나도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너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순 없지만 솔직히 그렇게 보이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힘들어? 라고 물어봤더니 선이가 야 그냥 보이긴 하면 너도 내 성격 알지 않냐고 그런갑다 하고 넘겼겠지. 근데 왜 시달린다고 하겠냐? 맨날 내 모르면서 죽인다 협박한다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응? 널 죽인다고? 그랬더니 맨날 그 새까만 손으로 내 부여잡고 죽어버릴 거야 이러면서 아 진짜 내가 오히려 패 죽이고 싶은데 움직이질 못하니까 돌아버리겠다는 거죠. 잠만 자면 눌리고 시달리고 하니까 가위에 눌렸던 귀신 중에서 제일 패 주고 싶은 귀신이었대요. 그때 당시 선이가 할머니랑 같이 살았었는데 선이 집안이 그 당시에 워낙 어려운 환경이었어가지고 선이네는 할머니를 더 이상 모시고 살 수 없게 된 지경까지 와요. 그래서 안산이라고 해야 되나? 어느 지역의 큰 외삼촌네에서 할머니를 모셨다고 하는데 이맘때쯤에 조금 우연치 않게 할머니가 나가신 뒤에 그 가위라는 걸 더 심하게 눌리기 시작했대요. 맨날 눌리니까 너무 고통스럽다고 하는데 일반 사람들이 겪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솔직히 귀족분들이 이렇게 모인 공간에서의 얘기가 나와서 아 많은 일이 있구나 싶지만 저희 주변에는 그런 일들이 너무 없다 보니까 얘기도 잘 안 하고 네 그래서 솔직히 하소연하면서 풀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어찌저찌 생각을 하다가 떠오른 게 아 그래 초록창에 물어보자 해서 인터넷에 가위에 눌렸을 때 대처법 또는 뭐 가위에 풀리는 법, 뭐 가위 안 눌리는 법,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검색하면서 방법에 대해 찾아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막상 검색을 해보니까 딱히 마땅히 자기한테 와닿는 이야기들이 없더래요. 그러다가 어느 날도 어김없이 또 혹시 있나 해서 의지를 갖고 서치를 하고 있었는데 선이 눈에 딱 띄는 글을 발견을 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게 뭐였는데? 하니까 그 이야기가 뭐였냐면 가위에 눌렸을 때 아주 야한 생각을 하면 가위가 풀린다는 글을 발견을 한 거죠. 뭐야 그건 또 그런 머리가 글을 빨리 자란다 이런 얘기는 들어봤지만 그런 얘기를 들었대요. 그래서 선이는 그런 생각? 그래 이런 생각을 한다고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단지 그냥 생각만 해본다는 건데 크게 별탈 없겠지 싶어가지고 해보자 하고 이제 그날 그렇게 그 글을 보고 잠을 잤대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날도 잠을 자자마자 그 가위에 눌렸대요. 근데 또 가위구나 지겹다 지겨워. 근데 그때 바로 선이가 검색했을 때 찾았던 이야기가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그 생각 아하. 근데 학생이었으니까 그때 솔직히 뭘 자기 딴에는 그때 정보 같은 걸 잘 몰랐대요. 그래서 그냥 선이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가지고 하면서 막 생각을 했대요. 근데 신기한 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냥 진짜 정말 가위가 딱 풀리더래요.
그래서 이거 대박. 불에 탄 남자도 안 보이고 와 진짜 너무 편하게 잤다. 너무 신기하다 하면서 그 뒤로 며칠 가위 눌릴 때마다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지냈대요. 그냥 아무런 것도 안 겪고 아무런 것도 안 보이고 그래서 그렇게 2, 3일은 안 눌린 거죠. 근데 사흘째 되던 날 그날도 어김없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또 오늘도 잠 잘 자겠거니 싶었는데 가위가 안 풀리고 그대로 가위에 눌려가지고 몸이 안 움직이더래요. 그래서 왜 안 되지? 이거 왜 안 풀리지? 하는데 어떻게든 몸으로 막 제스처하면서 고개를 돌려보니까 베란다에 뭔가가 보이더래요. 그래서 빤히 쳐다보니까 베란다에 아까 얘기했던 불에 탄 남자가 서가지고 선희를 쳐다보고 있더래요. 근데 위치가 제가 보내드린 그 그림 보시면 선희가 그림판으로 그린 건데 사진으로 봤을 때 거실에 선희가 그림처럼 누워서 잠을 자고 있었고 그 남자는 선희 방 베란다에 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선희가 쟤는 왜 저기 서 있지? 이상한데 왜 저기 서 있고 왜 안 들어오지? 왜 저러고 있지? 이런 생각 갖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 쪽에서 도락 띠리링 소리 들리더니 삑 비번을 치고 누군가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예? 그게 선희가 보통 어머니랑 사셨을 때 집안 슬리퍼를 실내를 신고 살았다고 하는데 그날 맨발이 바닥에 촥촥 이렇게 밟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베란다 쪽으로 돌렸던 고개를 다시 현관 쪽으로 고개를 어떻게든 힘줘가 돌려서 쳐다봤더니 엄청 큰 남자가 서 있더래요. 근데 그 남자는 키도 엄청 크고 선희가 말하기로 몸이 엄청 좋은데 그래서 제가 몸이 얼마나 좋은데? 이랬더니 몸이 그냥 자기 기준에서는 되게 좋았대요. 근데 얼굴은 안 보였대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우통을 벗고 있더래요. 근데 선희는 그 남자를 보고 처음에는 저 남자 뭐지? 덩치 저렇게 크지? 잠깐 저 사람 아니다. 귀신인 거죠, 남자 귀신. 그래서 선희한테 성큼성큼 다가와서는 선희 다리를 엄청 훑어보더래요. 근데 남자 귀신이 훑는 부위마다 소름이 엄청 돋더래요. 그래서 선희가 야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나겠다 안 되겠다 너무 소름 끼친다 해서 뭔가 별짓을 다 해가지고 겨우겨우 가위에 깼다는 거죠. 그렇게 그날 밤 종일 선희 몸 부위별로 소름 끼치는 경험을 하고 나서 그런 생각을 도저히 못하겠더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생각을 안 하니까 불에 탄 남자한테는 계속 똑같이 시달리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덩치 큰 남자가 나오지는 않았대요. 그래서 나중에 주변에서 가위 안 눌리는 방법을 서치하고 좀 이렇게 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만약에 혹시라도 이런 글이 찾았다고 해도 절대 시도조차 해보지 않았으면 한다는 이야기를 꼭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선희한테 그렇게 약간 죽이려고 들던 그 불에 탄 남자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마지막에 다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두 번째 이야기는 가위에 안 눌리는 방법 중에 칼을 베개 밑에 넣어두고 자면 가위에 안 눌린다는 것을 어찌저찌 들었대요. 그건 많이 알려진 사실이죠. 네. 그래서 이제 선희가 그래 이 방법이라도 써보자 싶어가지고 과일 깎을 때 쓰는 칼 있죠. 과도 하나를 부엌에 찾아가고 머리 베고 자는 그 베개 밑에 두고 잠을 잤대요. 근데 선희가 잠을 잘 때는 그때 당시엔 침대가 없어가지고 바닥에 요를 깔고 그렇게 잤대요. 근데 요 위에다가 칼을 두고 그리고 그 위에 베개를 얹어서 잠을 자는데 그날도 또 어김없이 가위에 눌리는 거죠. 그래서 가위 퇴치 같은 거 효과 진짜 1도 없네 싶어서 다음날에 이제 잠을 깨가지고 선희가 효과 없는 거 이제 칼이나 다시 올려두자 해가지고 베개 밑에 두었던 과도를 갖다 두려고 하는데 베개 밑에 손을 넣었는데 없더래요. 그래서 뭐지? 왜 베개 밑에 없지? 해서 이불 밑에 들어갔구나 싶어서 이불을 걷어봤는데 그래도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어디 갔지? 하면서 이불을 털면서 개 보는데도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요도 접으면서 확인하고 뭐 다시 접었던 이불들 하나씩 다시 다 털어가면서 확인했는데도 칼이 없더래요. 그러니까 칼이 사라진 거죠. 혹시 아침에 칼 삐져나온 걸 보고 엄마가 주방에 넣었나? 해가지고 주방에 갔는데도 칼 선반에 자기가 넣어뒀던 그 과도라는 칼이 없더래요. 그래서 엄마한테 가가지고 혹시 내 방에 있던 그거 과도 어디다 뒀냐라고 여쭸는데 무슨 칼? 이러시는 어머니 반응을 보고 사실 가위에 눌리는 것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베개 밑에다가 두고 잤는데 사라졌다. 그래서 엄마가 부엌에 뒀나 싶어서 묻는 거다 했더니 어머니께서는 그런 적이 없다 하시더래요. 그래서 일단은 학교를 가야 하니까 갔다 오고 나서 찾아봐야겠다 싶었대요.
하교하고 집안 곳곳을 뒤져도 막 안 보이니까 대체 이게 어디 갔나 생각을 하다가 그렇게 있고 조금 시간이 흘렀대요. 이렇게 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일주일 뒤쯤이었나? 이제 잘라고 개놨던 이불을 딱 폈는데 거기에 과도가 툭 하고 떨어지더래요.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매일매일 선이가 그 베개랑 그 요를 깔고 잤는데 그렇게 찼던 칼이 아니 대체 이게 왜 여기 있지? 하면서 소름 끼쳤던 일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선이가 지금 생각해보면 야 너 칼로도 안 돼 라는 약간 이런 암암리의 경고이지 않을까 싶었대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써도 통하지 않는다. 그냥 그런 방법들이 있다 한데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다 라고 말을 하고 싶대요. 그리고 다음으로 세 번째 이야기인데요. 가위에 안 눌린 방법 중에 선이 어머니께서 엄나무라고 해서 나무에 가시 박힌 게 있대요. 알지. 그게 이제 귀신을 쫓는 나무라고 하는데 제가 보내드렸던 거는 선이 집에 있는 그 실제 엄나무 사진인데요. 근데 이거를 네. 여기다 해놓으셨구나. 그런 식으로 이제 묶어서 뭐 거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엄나무 가시 박혔다 해서 아 그냥 좀 약간 긴 나무인가 했는데 또 다른 사진 보면 무슨 나무 땔감처럼 두꺼운 것도 있고 다양하더라고요. 근데 네네네. 저 엄나무는 지금도 몇십 년이 지나도 못 치운대요. 아, 그래서 왜요? 이게 선이가 하도 가위 눌리고 귀신 보고 한다니까 어머니께서 이제 여기저기 수소문 해가지고 귀신 쫓는 나무다 해가지고 어디서 구해오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구해오셨다고 해요. 그 구해온 엄나무들을 현관에도 달고 자주 좀 휙휙 지나가면서 많이 볼 수밖에 없었던 그 베란다랑 선이 방문 포함해서 집에 있는 모든 방에다 그렇게 걸어 놓으셨대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께서 엄나무 빼고 이제 또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까 했는데 어머니께서 십자수를 한창 취미로 뜨셨는데 직접 뜬 게 뭐였냐면 달마도였대요. 근데 달마도도 선이가 말하기로는 귀신 쫓는 것 중에 하나라고 들어가지고 어머니께서 그렇게 조금 취미 삼아서 했던 그 십자수를 그렇게 제작하신 것 같은데 그 달마도를 선이 방에다가 걸어 놓으셨대요. 근데 그때 당시에 선이 방에 여동생이랑 쓰려고 2층 침대를 두고 지냈었는데 동생은 1층에서 자고 선이는 2층 침대에서 잤대요. 근데 그 달마도를 걸고 나서 그냥 자기 체감해서 그런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가위에 안 눌리게 됐다는 거죠. 이제 선이가 엄청 신났대요. 그래서 그렇게 시달린 가위에서 뭔가 해방되는 느낌이어가지고 나도 이제 평범한 생활을 하는 것 같다 싶어서 되게 행복했었대요. 근데 어느 날 선이 어머니께서 거실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계셨고 선이는 자기 방 문을 열고 2층 침대에 1층에 누워서 엄마랑 대화를 하고 있었대요. 근데 그날은 여동생이 없어서 그랬었는지 2층에서 안 자고 1층에서 자려고 누워있는데 엄마랑 대화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선이가 1층에 누워있으니까 2층 침대 바닥이 보일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쳐다보면서 이제 엄마랑 대화를 하면서 이제 잠을 자려는데 뜬금없이 물어봤어요. 네. 야, 근데 왜 그러고 있었어? 잠자면 되지 그 방 문 굳이 열어서 어머니랑 그렇게 얘기를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어? 했는데 선이가 말하기를 그 당시 이제 여동생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선이가 맨날 가위에 눌리고 이렇게 막 힘들게 시달리니까 선이가 잠들 때까지 옆에서 안 자고 대화하듯이 이제 선이가 잘 때까지 지켜보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날도 선이가 자기 전에 일상 이야기를 평범하게 하다가 갑자기 엄마가 그러고 보니 너가 요새 가위 눌린다는 소리를 잘 안 하네? 라고 물었대요. 그래서 선이가 그러게? 가위 안 눌린 지 좀 됐네? 엄마가 달마도를 놓고 나서부터 가위 안 눌리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어머니가 그러게 되게 신기하다. 야, 그 달마도가 효과가 있었나 보다. 그랬더니 선이가 그 얘기 듣다가 그래 온나무랑 달마도 귀신 쫓는다더니 뭐 진짜 효과가 있었나 보다 라고 선이가 이제 신나가지고 막 얘기를 막 맞장구 치다가 갑자기 딱 이 얘기를 했대요. 그 새끼도 달마도 무서운가 보지? 라고 말을 했대요. 근데 그 말 하자마자 그 불탄 남자가 2층 침대에 내려오면서 선이 얼굴에다가 박치기를 빡 하고 침대 밑으로 사라지더래요. 박치기 하자마자 선이가 놀래가지고 야 씨 뭐야 씨 이러면서 소리를 질렀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대화하다 말고 애가 막 비명을 지니까 왜 그래 하면서 선이 방으로 어머니가 막 뛰어오신 거죠. 근데 선이가 박치기한 그 코를 막 부여잡으면서 아씨 엄마 나 걔한테 맞았어 아씨 막 이랬더니 엄마가 선이 얼굴을 확인을 해봤대요. 근데 그 선이가 말한 그 맞은 부위가 엄청 시뻘겋더래요.
진짜 방금 누군가한테 맞은 것처럼 딸기코 돼 있었다는 거죠. 맨정신이었어요. 두 분 다 그냥 깨어 있었고. 근데 이제 어머니가 선이 얼굴 보자마자 막 화가 나가지고 소리 지르면서 막 침대 발로 차면서 막 꺼져 왜 내 딸 괴롭히냐고 뭐 잘못했냐고 내 새끼 왜 때리냐고 막 울면서 소리를 막 지르셨대요. 근데 침대 밑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막 어머니가 침대 밑에다가 막 나와 이러면서 막 소리 지르는데 솔직히 그렇다고 뭐 달라지는 건 없었대요. 뭐 허공에다가 어머니가 발길질만 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선이한테 그 박치기한 그 불에 탄 남자가 바위에 눌리면 항상 선이 몸 위에 올라타서 선이 죽을 것 같다고 하는데, 근데 제가 아까 불에 탄 남자에 대해 이야기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항상 저는 이제 돌비님한테 사연을 좀 제보하기 전에 이제 선이랑 전화하면서 야, 너 이런 얘기 했었지? 아, 잠깐만, 나 이런 이야기도 있어 하면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 그 틀을 잡으면서 뭐 인터뷰처럼 좀 통화를 하거든요? 근데 얘기를 하다가 저희 둘 다 소름 돋는 일이 있었는데 선이가 어릴 적에 누군가는 방화라고 하죠. 아, 네. 그런 건데 방화라는 것도 어찌 보면 큰 사건 중에 하나인데 어릴 때 방화라는 개념은 불장난이잖아요. 근데 뭐 나무 가지고 떼 가지고 막 불장난치고 그러다가 막 이불에 오줌 싸고 막 그런 것도 불장난인데 선이가 그런 작은 장난이라도 불에 불자도 저지른 적이 없는데 대체 왜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그런 불에 탄 그 귀신이 나한테 와서 그렇게 고생을 시켰을까 싶었대요. 근데 저랑 그런 인터뷰를 하면서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걔가 저랑 대화하면서 그림판에 그림 그리면서 회상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걔가 얘기를 하다가 자기도 한번 서치를 해볼까 싶어서 저랑 얘기하면서 서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얘가 야 잠깐만 나 그 남자 누군지 알 것 같아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뭔데 또 이랬더니 그 기사를 하나 발견했다는 거야 걔가. 그래서 야 너 내가 지금 방금 기사를 발견했는데 야 2012년이면은 야 우리 중딩이냐 고딩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2012년이면 야 고등학교 1학년이지. 그지 야 나 그때부터 불에 타면 걔 본 거잖아 했더니 그래 근데 그게 왜 그랬더니 야 이거 2012년도 기사 이거 있는데 한번 봐봐 이러면서 기사를 딱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를 봤는데 그 기사가 뭐였냐면 이게 지역은 인천이지만 그 선이가 살던 그 아파트 옆에 이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 아파트에서 새벽에 불에 타가지고 사망한 30대 남자가 있다는 내용의 기사였거든요. 근데 이게 야 아파트가 불에 타서 사람이 죽을 정도면은 엄청 큰 사건일 텐데 나도 인천에 살았는데 내가 그거 모를까라고 했더니 그러게 근데 불에 탄 게 한 세대가 불에 탔다는 거죠. 근데 대형 사고였던 것 같은데 9명의 사상자가 9명이 돌아가신 게 아니라 뭐 몇 명의 부상이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8명은 부상이고 1명은 사망이신데 그 1명이 30대 남자였던 거죠. 그래서 저도 기사 봤는데 그냥 그 화면이 진짜 새까매요. 가구며 뭐며 아무것도 안 보일 정도로 엄청 새까맣게 타 있었는데 그래서 그 귀신을 봤을 때 아, 저 정도면은 그런 모습이긴 하겠다 싶긴 했었대요. 그래서 그분이 아마 선이가 본 귀신인가 약간 이렇게 의심을 가지면서 소름 돋는 일도 있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그린 며들었다. 그린 며들었다. 와. 네, 진짜 그 맞아 떨어진 게 괜히 그 존재를 본 게 아닌 것 같긴 해요. 사건이 분명히 있었으니까 네. 이렇게 나타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오늘 그린님의 이야기도 너무 잘 들었고 앞으로도 이야기 꼭 들려주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열무아빠님께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열무아빠님께서 들려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지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아빠 열무아빠님. 아, 덜비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열무아빠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의 주제가 있을까요? 오늘 주제라고 하면은 일단 폐요양병원 안에 있는 교회. 오? 키워드가 이렇게 말하면 되겠네요. 폐요양병원 안에 있는 교회. 오, 이건 뭐야?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열무아빠예요.
오늘 들려줄 얘기는 지역은 특정은 안 할게요. 그냥 경기 북부 지역이라고만 말씀드릴게요. 양해 부탁드릴게요. 왜냐면 이거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네이버 지도뷰를 봤는데 그 자리에 뭐가 지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장소는 특정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경기 북부라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경기 북부 쪽에 요양병원이 있었는데 폐업을 한다고 이제 거기 철거한 다음에 모 기업의 수련원? 리조트 같이 회사 직원분들이 와서 세미나도 하시고 그렇게 하는 공간 있잖아요. 그거를 지으신다고 하길래 철거할 기간이 많이 남았는데 외부인들이 그렇게 많이 침입을 해서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고 저희 회사한테 경비 업무 좀 맡아달라고 의뢰가 와서 저하고 2명이 같이 갔는데 민석이 수호라고 말할게요. 민석이 수호랑 20일 동안만 근무하면 된다고. 그러면 한 달 월급보다 조금 수당도 더 쳐져서 많이 주신다고 하길래 저희가 그때 코로나 때는 일이 없어서 정말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이게 웬 떡인가 해서 일단 셋이서 내려가는데 내려가는 첫날부터 일이 꼬인 게 내비에 그 요양병원에 주소를 치잖아요. 그럼 내비대로 계속 갔는데 병원을 못 찾겠는 거예요. 계속 가까이 가보면 재탐색합니다 하고 그 길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처에 마을이 있어서 마을회관에 가서 어르신들이 계시길래 여쭤봤어요. 저희가 이 땡땡 요양병원에 가려고 하는데 길을 잘 못 찾겠다. 혹시 길 아시면 좀 알려주시면 안 되겠냐 말씀드렸더니 어르신들이 정색을 하시면서 거기 뭐 하러 가냐고 무슨 짓 하러 가냐고 막 캐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여기 경비 보려고 일하러 가는 거라고 딴짓 하러 가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 노여 마시고 저희 일하러 가는 거라고 그 소리 들으시고는 경계심을 푸시고 길을 알려주시고 감사하다고 말씀한 뒤 저희가 나와서 출발하려고 하는데 마을 이장님께서 나오셔서 여기가 요즘에 우리 마을이 외지인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외지인들만 오면은 경찰차 막 구급차 이거 많이 들어와서 동네가 너무 시끄럽다고 네. 그래서 어르신들이 외지인만 들어오면 저렇게 경계하는 거라고 이해해달라고 아니 저희는 괜찮다고 그러실 수도 있죠 하시면서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마지막에 이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요양병원 안에 뒤편에 가보면 뭐 하나 있을 건데 거기는 절대 가지마 그러시는 거예요. 대뜸 예? 이장님 뭐라고요? 그랬더니 그 병원 뒤편에 가보면 뭐 있는데 거기는 가면 안 돼.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바로 출발했어요. 어르신들이 가르치신 대로 딱 길을 찾아서 갔는데 완전 상중턱에 하나의 요새처럼 4층 건물로 2개로 이루어져 있었거든요. 그 요양병원이. 그래서 문 앞에 딱 들어서는 순간 뭔가 막 무섭다? 산중턱에 이런 건물이 있다 보니까 뭔가 괴리하다? 언밸런스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진짜 딱 저희 셋이서 딱 봤을 때는 완전 요새였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민석이랑 수호랑 저랑 업무 시작하기 전에 주변 둘러보면서 지형짐을 파악하려고 하는데 대뜸 이제 민석이가 저희를 불러서 가봤더니 이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병원 뒤편에 뭐가 있더라고요. 그게 교회였어요. 일반 컨테이너보다 약간 큰 거 있잖아요. 샌드위치 판넬이라고 하나? 그거로 지어진 교회가 있었는데 예. 그 교회 색깔이 약간 빨간색?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일부러 페인트를 칠하신 건지 아무튼 그 지붕 위에는 십자가가 있고 그리고 그 앞에 뭐 병원 이름 따서 뭐 땡땡 교회 이렇게 써져 있고 그래서 이장님이 여기 들어가지 말라는 건가?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지형짐을 다 파악한 다음에 경비초소 가서 CCTV랑 무전기랑 세팅을 하고 이제 회사 팀장님한테 상황 보고를 했어요. 여기 도착했고 CCTV랑 이거 다 세팅했고 근데 이 병원 뒤쪽에 이 교회는 뭐냐고 하니까 팀장님이 신경 쓰지 말래요. 네. 어차피 철거될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근무해라. 그래서 알았다고. 그리고 회사에서 공문 내려온 업무 지시사항이 있는데 외부인들이 너무 들어오다 보니까 다른 일은 하지 말되 순찰 같은 거는 1시간마다 순찰을 돌아라. 그런 다음에 순찰 돌고 나서는 바로 본사에 상황 보고해라. 그런 업무 상황이 있어서 그날 밤 10시부터 1시간마다 저희 셋이서 손번 정해서 순찰을 돌기 시작하는데 이게 건물이 4층짜리 건물이 2동이고 또 이게 넓어요. 터가 넓더라고요. 혼자도 순찰하기엔 조금 벅찬데 그래도 인원이 3명밖에 없으니까. 근데 처음에 민석이가 순찰을 나갔는데 민석이가 갑자기 무전이 오는 거예요. 야 여기 본관 2층인데 검은색 후드티 입은 사람이 나 보고 도망갔다. 너희 CCTV에 뭐 본 거 없냐 했더니 아니 찍힌 거 없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민석이랑 합류해서 본관 2층으로 가서 막 사사세 뒤져봤는데 사람 폭배기도 안 보이고 아무런 흔적도 없고, 그래서 혹시나 해서 저는 3, 4층 그리고 민석이는 1층 다시 뒤져봤는데 아무것도 없고, 계속 무전기로 수호랑 무전하면서 너 CCTV에 본 거 없냐 얘기하면서 근데 자기도 본 게 없대요. 그래서 일단은 아무것도 없길래 복귀했고, 그날은 그렇게 무사히 근무를 마쳤고요. 이제 네. 두 번째 날 똑같이 순번 정해서 순찰을 돌기 시작하는데, 이번에는 수호가 무전을 안 하고 저한테 직접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화 받았죠. 야, 너 저기 민석이 어딨냐? 그랬더니, 민석이? 나는 여기 초소에 있는데? 뭐라고? 민석이 초소에 있다고? 그러더니 10초 동안 정말 정적이 흐르는 거 아무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말을 떨면서 열무아빠야, 너 잠깐 일로 와보라고. 왜? 아니 일단 와봐. 야, 이거 진짜 이상해. 그러니까 야, 그러면 영상통화로 돌려봐도 뭔데? 그랬더니 영상통화로 딱 돌려도 봤는데 뒷모습이 민성이랑 똑같은 사람이 그 2층 비상계단 앞에서 쭈그려 앉아서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음소리가 그 영상통화에 들리는 거예요. 뭐지? 해서 민석이는 분명히 저랑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민석이한테 말 안 하고 제가 수호랑 합류했어요. 합류해서 그 2층으로 딱 가봤는데 제가 오는 동안에 수호가 놓쳤다는 거예요. 갑자기 비상계단으로 사라졌다고. 공간에 침입한 건 맞다 생각을 해서 민석이한테 야, 너 CCTV 잘 보고 있어라. 수호랑 막 공간부터 시작해서 그 뒤편에 있는 별관까지 다 뒤져봤거든요. 아무것도 못 찾았어요. 예. 분명히 영상통화로는 저희가 봤거든요. 저도 봤고 수호는 직접 목격했고 웃음소리도 그 핸드폰 영상통화에 담겼었고. 와, 예. 그러면 이게 만약에 어차피 폐업한 요양병원인데 만약에 이게 귀신이라면 핸드폰에 이렇게 찍히는 것까지 이해를 하는데 이 웃음소리까지 났다? 전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분명 귀신보다는 사람이다. 어차피 여기 건물에 외부인이 많이 침입한다고 했으니 이건 분명히 사람이다 하고 진짜 거의 한 1시간인가 1시간 반인가 계속 수색을 했거든요. 둘이서 수호랑. 그런데 수호랑 저랑 그렇게 찾다가 결국은 못 찾고 복귀하는데 교회 건물 있잖아요. 그 교회 건물을 싹 지나쳐서 오는데 찬송가 반주기 소리 있잖아요. 찬송가 반주기 소리가 살며시 막 작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저도 들었고 수호도 들었고, 그래서 교회에 들어가기에는 수호랑 저랑 무서운 거 있잖아요. 분명히 사람을 목격을 했고 했는데 꽃배기도 안 보이고, 근데 갑자기 그 교회 안에서 찬송가 반주기 소리가 들린다.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겁도 나고 하는데 일단은 그 안에 혹시나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교회 문을 열었어요. 당연히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문 열자마자 찬송가 반주기 소리는 사라졌고요. 야, 이게 무슨 아닌 밤중에 홍두깨도 아니고 이게 뭔가 서로 얼굴만 쳐다보다가 민석이한테는 얘기하지 말자. 우리만 알고 있자. 하고 복귀하고 그날은 그렇게 다사다난하게 업무를 끝냈고요. 다시 복귀를 해서 숙소로 가서 쉬고 잠을 잤는데 수호가 가위 눌리듯이 막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흔들어 깨웠는데 막 혼자서 죄송해요 안 그렇게요 죄송해요 막 이런 말을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석이랑 저는 수호 뺨 때리고 민석이는 화장실 가서 물 받아서 얼굴에 뿌리고 이제 간신히 깨웠어요. 깨워갖고 야, 너 수호야, 너 지금 뭔 일이냐, 무슨 꿈 꿨냐, 가위 눌렸냐 했더니 자기가 꿈에 그 교회 안에 있었는데 그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고 그 요양병원에 계신 입원 환자분들 같았었다. 근데 한 손에는 성경책을 들려 있었고 한 손에는 그 주사기 있잖아요. 주사기를 들고 자기한테 달려들었다는 거예요. 정말 야, 너 그러면 오늘 근무할 수 있겠냐고. 너 이렇게 몸 아픈데 근무할 수 있겠냐니까. 아니, 괜찮다고. 너희들이 가서 뭐 어떡하겠냐고 해서 간신히 수호도 그 아픈 몸 끌고 질질 끌고 나와서 근무를 하는데, 그때 주간 업무자랑 업무 인증 하면서 팀장님한테 공문이 온 게 있더라고요. 그 2021년도에 코로나가 많이 성행했잖아요. 근데 그 요양병원에 독립영화라고 해야 되나요? 단편영화? 그거 찍으시는 분들이 방문한다는 거예요. 그 폐요양병원에. 그러니 그 사람들이 오면 안내 잘하고 잘하라고 공문이 내려와 있었고, 저희가 그걸 확인한데 팀장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제 있었던 일. 팀장님이 약간 그 무속신앙을 맹신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신점은 당연히 자주 보러 다니시고 뭔 일만 있으면 무속인을 찾아가시는 분. 저희가 그런 말을 했어요. 얘 민석이가 영상통화에 찍혔고 그 교회에 지나치는데 반주기 소리 들렸고 네.
귀신한테 홀린 것 같다 우리가. 그런데 이 상황에 지금 무슨 사람들이 오냐 했더니 어차피 시공사 측에서 허락한 거라 자기가 뭐 어쩔 수 없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혹시나 여기서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하냐. 네. 당장 어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 사람들 와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어떻게 책임질 거냐 했더니 저한테 야 그런 일 아니라는 게 니네가 잘해야지 얄밉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때려치울 수 없고 속으로 참으면서 알겠다고 일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하고 전화 끊고 한 밤 9시쯤에 이 촬영팀이 오셨는데 총 12분이셨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몇 명 이상 모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팀을 나눠서 병원 안에 들어가서 촬영하기로 했어요. 이게 다 같이 들어가서 촬영을 하는 게 아니라 배우분들이랑 간단하게 카메라 감독님하고 그다음에 감독님들 이렇게 나눠서 팀 나눠서 다 같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기로 해서 촬영이 시작되는데 초반에는 촬영이 잘 됐어요. 잘 되고 독립영화 감독님이 저한테 오셔서는 저 교회는 뭐냐고 했더니 저희는 여기 요양병원 저희가 왔을 때부터 있었던 교회라고 근데 저기 안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러더니 그 독립영화가 주제가 약간 오컬트적인 영화였더라고요. 그 감독님은 그 감독님들의 고집이 있잖아요. 딱 이 장소면은 어떤 그림이 나올 거다. 이 장소에서는 무조건 촬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고집이 있잖아요. 그 감독님이 거기에 꽂히신 거예요. 아하. 근데 저하고 수호는 진짜 막 말렸거든요. 안 된다고. 그래서 어제 있었던 일도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렸더니 감독님은 박수 치면서 좋아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바로 이런 걸 원했다고. 그래서 저하고 수호는 이거 미친 사람인가. 우리가 귀신에 홀렸다는데 여기가 자기가 바랬던 장소라고? 하시고는 일단은 그 배우분들이나 촬영팀이랑 다 상의를 하고 그 교회로 들어가겠다고. 저하고 수호는 문 앞에서 문을 막으면서 말렸거든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여기는 진짜 아니라고. 그래서 이제 끝까지 감독님이 밀어붙이시길래 어쩔 수 없이 교회 문을 열어드렸거든요. 저희가 문을 거기 잠가놨었거든요. 아무도 못 들어가게 문을 열어드리고 저희는 어제 겪은 게 있잖아요. 살짝 빠졌어요. 뭔 일이 일어나면 우리한테 연락이 오겠지. 촬영을 시작한 지 한 2시간 지났나? 2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그분들한테는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구나. 우리한테만 그런 일이 일어났었구나 생각했어요. 근데 거기 카메라 감독님 그 영화 스태프들한테 저희가 무전기를 나눠드렸어요. 혹시나 무슨 일 있으면 무전하시라고. 근데 2시간 지난 뒤에 이게 무전기에서 노이즈 소리 있잖아요. 찌직찌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어제 저희가 들었던 찬송과 반주기 소리, 민석이랑 수호랑 저랑 셋이서 초소 안에 있었는데 무전기에서 그런 소리가 들려 나오는 거예요. 와, 순간 셋이서 소름이 쫙 끼쳐갖고 셋이서 교회로 달려갔어요. 교회로 달려갔는데 그 촬영팀 분들 5명 나눠서 들어가셨거든요. 네. 근데 그 촬영팀 5명이 교회 문 앞에 쓰러져 계시고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나머지 촬영팀 5분이 무릎을 꿇고 두 팔을 하늘로 올려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뭐라고 막 소리 지르면서 오이구예. 그런 행동을 하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다가갔는데 이미 눈에 초점은 없고요. 계속 우시면서 두 팔을 하늘로 벌리면서 막 접신하듯이 있잖아요. 야, 예. 막 무슨 뭐라고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막 하시면서 저희가 흔들어 깨워봐도 정신 못 차리시고 저희가 말리려고 달려들었는데 저희 민석이나 수호나 저나 약간 피지컬이 커요. 민석이나 수호는 거의 몸무게가 100kg 넘게 나가고 아이고야, 예. 그래서 힘으로 말리면 말려지는데 저희가 힘에 붙이는 거예요. 못 말리겠는 거예요. 그 행동을 멈추려고 했는데 저희가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사고다. 바로 팀장님한테 연락드렸죠. 팀장님 지금 이 영화팀들이 이러고 있다. 우리는 말릴 수도 없고 우리가 힘에 붙인다. 그러면 경찰에 신고하고 구급차를 불러라. 알겠다. 경찰에 신고를 했고 이 사후 설명을 드리고 구급차들도 불렀어요. 다치신 분들도 있으니까. 해서 그분들이 출동하셔서 그분들 다 말리고 끌어내고 교회에서 끌어내니까 그 행동들이 멈추더라고요. 끌어낸 뒤에 기절하시고 그 10명이 다 구급차에 실려가시고 그 다음날 팀장님이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셨는데 너희는 괜찮냐? 우린 괜찮은데 내가 분명히 말하지 않았느냐? 이거 이 일 생긴다고. 우리가 분명히 그 일을 겪었고 했는데 왜 우리 말 무시하고 사람들 들여보냈냐? 저 사람들 무슨 일 생기면 팀장님이 책임질 거냐? 했더니 일단 자기랑 어디 같이 가재요.
어딜 같이 가요? 일해야지. 그랬더니 너희 대체하라 인력 파견할 테니까 며칠 동안은 쉬고 나 따라오라고. 그래서 팀장님 따라서 저희가 맨 처음에 들렸던 마을 있잖아요. 그 마을로 갔어요. 마을로 가서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검은색 초가지붕 있잖아요. 그게 흔하진 않잖아요. 검은색으로 된 초가지. 그 집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6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는 아니고 아저씨 정도? 중년의 아저씨분이 한복을 입고 저희를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게 처음에 무당집들은 오색천들이 깃발로 해서 꽂혀져 있잖아요. 근데 그 집에 들어갔을 때는 그런 것도 없었고요. 뭐 예를 들어서 무당집에서 나는 향냄새나 이런 것도 안 났고 그냥 집이었거든요. 일반적인 집이었는데 제가 딱 들어가는 순간 딱 보이더라고요. 그 아저씨 뒤에 어떤 분이 서 계시고 저희를 보자마자 코를 막으시고 헛구역질을 하시는데 일단 바깥에 나가라고. 바깥에 나갔는데 아저씨분이 나오셔서 소금팥은 아니고 그 잡곡이라고 해야 되나? 네. 오곡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막 저희한테 뿌리시는 거예요. 뿌리고 한 10분 동안 진짜 거의 쌀 10kg 정도 되는 양을 막 뿌리시는 거예요. 진짜 아프더라고요. 아파요. 10분 동안 그걸 맞고 이제 멈추신 다음에 저희를 집 안으로 들이시는데 안에는 뭐 법당이나 신당은 없었고요. 일단 그분 방으로 들어가서 앉아서 얘기를 했어요. 너희 혹시 뭐 그 병원에서 혹시 뭐 좋은 거 있냐? 아니 나는 없다고, 수호도 없다고 했는데 민석이 놈이 십자가 목걸이 있잖아요. 그거를 그 본관 2층에서 그거를 주운 거예요. 그게 약간 금으로 돼 있어 비싸 보이더라고요. 도금은 아니고 진짜 금 같은데 금으로 돼 있으니까 일단 욕심이 나잖아요. 갖고 나가서 어떻게 팔면은 그래도 용돈이 생기니까 슬며시 주머니에서 민석이가 그걸 꺼내는 거예요. 순간 그 아저씨가 민석이 뺨을 때리시는 거예요. 너 이게 뭔지 아냐고. 아니 이거 그냥 그 2층에서 돌아다니는 거 주웠다. 나와서 팔면은 돈 될 것 같아서 욕심나서 주웠다. 그랬더니 네가 그걸 깨운 거라고. 네가 그걸 주슴으로써 네가 시발점이 된 거라고. 너 때문에 이런 일 벌어지는 거라고 하시면서 막 뭐라고 하시는데 저희는 무슨 말인지 모르죠. 아니 뭐 십자가 목소리 주웠다고 이런 일이 벌어지나. 저희는 이해도 안 갔고 해서 그 아저씨가 요양병원을 가자고. 네. 어차피 그분도 그 요양병원의 존재는 아시니까 가시기 전에 그 마을 안에 당산나무가 있었어요. 당산나무 가서 민석이 혼자 당산나무 앞에 절을 하게 시키시더라고요. 예를 갖추라고. 그 다음에 다시 저희끼리 그 요양병원으로 갔어요. 그 아저씨도 몇 번 여기 와보셨대요. 왜냐면 외부인들이 여기 많이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외부인들이 꼭 들어오면 뭐에 홀렸는지 계속 그 교회 안에서 발견됐었고 빙의 된 사람들이 많았대요. 그래서 자기가 몇 번 그 사람들 구해주러 왔었고 여기서 나오는 사기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사기가 나오는 걸 막고 있었는데 민석이 이식 때문에 그 교회 안에 있던 게 깨어났다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라고. 아, 예. 하시고는 저희끼리 교회 딱 문 앞에 섰어요. 섰는데 그때 못 느꼈던 뭐라고 그럴까? 두려움? 그러니까 저도 웬만해서는 영가들을 보면은 네. 웬만한 영가들을 보고는 내 두려움이라는 걸 못 느꼈었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딱 문 앞에 섰는데 그 두려움이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와, 이거 장난 아니다 하고 그 아저씨께서 교회 문을 딱 여시는데 그날은 바람 한 점 없었거든요. 문을 딱 여는 순간 그 교회 안에서부터 바람이 문 밖으로 확 부는데 저희 머리카락이 흔들릴 정도로 바람이 싹 불더라고요. 바람이 싹 불면서 그 안에서 역겨운 냄새? 근데 수호하고 민석이는 못 맡더라고요, 팀장님이랑은. 저하고 그 아저씨는 딱 그 역겨운 냄새가 있어요. 이게 악기나 이런 조금 원한기 같은 아니면 극단적인 선택을 만들게 하는 자기들 이런 기들을 보면 약간 역한 냄새와 함께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정말 심하게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교회에 갔을 때는 그런 냄새도 없었고 근데 어차피 그때는 제가 정신이 없어서 그런 거 파악을 못했었나 봐요. 근데 그 아저씨랑 갔을 때는 그런 냄새와 함께 두통이 진짜 막 망치로 머리 맞이듯이 막 뒤통수부터 막 두통이 장난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랑 저랑은 교회 안에 들어갔다가 뛰쳐나왔고 뛰쳐나오고서는 혹시 여기 또 너희들 말고 들어갔었던 사람들 있었냐 했더니 말씀드렸죠. 이 단편영화 찍으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여기 안에서 이런 행위를 했었고 바깥에도 쓰러져 계셨고 지금 병원에 실려가셨다. 그 후로는 소식을 못 들었다. 그래서 아저씨께서 팀장님한테 가서 소식 좀 알아봐라 했더니 팀장님이 어디에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 촬영 감독분이 그 시공사 측 책임자 지인이셨어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는 거 허락을 하신 거겠죠. 막 전화를 해서 전화를 돌리고 돌려서 소식을 갖고 왔는데 이게 10명 모두 다 검사상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어디를 다쳤다거나 뭐 아무런 증상은 없었고 그냥 단지 잠자듯이 병실에 누워만 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코마 상태 이런 것도 아니고 숨도 잘 쉬고 하는데 그냥 단지 잠자듯이 누워만 있다. 이런 소리를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저씨께서 일단 그러면 오늘 밤에 지금 병원 간 애들 10명까지 데리고 와라. 책임지고 네가 데리고 와야 된다. 근데 팀장님이 무슨 힘이 있어요. 그분들을 어떻게 데리고요. 아프신 분들이고 병원에서도 그 환자를 함부로 못 나가게 하잖아요. 네. 그래도 일단 팀장님이 그 시공사 측의 책임자분한테 연락을 하셔서 지금 여기 마을에 어떤 무당분이 계신데 지금 그분들이 이쪽으로 와야 나을 수 있다고 하신다. 네. 그러니 조금 힘 좀 써달라.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그날 밤에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응급차 있잖아요. 개인 응급차. 아, 네. 그거를 대절을 해서 그 다음에 그 10명 모두 그 차에 대절을 해서 거기 교회로 모시고 오셨고 그 다음에 그 무당분 아저씨분하고 다른 무당분 3명하고 그 다음에 악사까지 오시더라고요. 오. 그 다음에 그 제사상을 차려주시는 그 도와주시는 도우미 분들. 근데 딱 봤을 때 귀족님들이나 돌비님들 딱 보시면 교회 앞에서 구판을 벌린다는 게 언밸런스 하잖아요. 예? 교회 앞인데 그 앞에서 구판을 벌린다. 그렇지. 이상하지. 참 언밸런스한데 사람들은 살리고 봐야 되니까 악사분들이 딱 음악을 시작하시면서 아저씨 그리고 따로 오신 무당분들이랑 각자의 무구를 들고 그 앞에 젊은 무당 여성분이 계셨어요. 네. 그 교회 앞에 바로 중앙에 앉혀놓고 그 주위로 그분들의 무구를 딱 들고 춤추시면서 구판을 벌리시는데 그 중앙에 계셨던 그 젊은 여성분이 뭔가의 접신을 딱 하셨는데 네. 맨 처음에 그 영화 촬영했던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같이 두 팔을 하늘로 벌리고 무릎을 꿇은 다음에 막 알 수 없는 약간의 방언하듯이 막 소리 지르면서 그러시는데 거기서부터 무당분들이 각종 그분들의 무구를 들고 신장칼도 휘두르시고 약간 삼지창 같이 생긴 무구도 있었는데요. 그것도 휘두르시고 막 소리 지르시면서 어떤 무언가와 싸우듯이 구판을 그렇게 하는데 그거를 약 3시간 동안 했어요. 정말 지치지도 않으신지 막 3시간 동안 그러는데 지켜보는 저희가 지쳤어요. 딱 3시간 지나고 나서 조금 잦아지나 싶었는데 거기서부터 그 아저씨 무당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시면서 지금부터 정신 차려야 된다. 지금부터 본게임 시작이라고 하시는데 폴더가이트 현상이 이게 저절로 물건이 움직이거나 문이 열리거나 하는 현상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교회 문을 저희가 자물쇠로 잠가놨었거든요. 근데 그 문이 스스로 열리더라고요. 저희가 그거 보고 와 뭐지? 우리가 분명히 쇠사슬로 해갖고 자물쇠를 잠가놨어요. 근데 그게 스스로 딱 하고 열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 눈에는 보였어요. 그 목사님들이 입고 계시는 그 정장과 함께 한 손에는 성경책, 한 손에는 십자가를 들고 나오시는 거예요. 목사 귀신이라고 할게요, 그냥. 목사 귀신이 나오더니 그 앞에 있는 무당들을 딱 쳐다보면서 웃더라고요, 그냥. 무시하듯이. 니까깨들이 뭔데? 니까짓게 뭔데? 이렇게 무시하더니 성경책을 펴놓고 우리가 예전에 찬송가 반주기 소리를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 반주기 소리가 아니라 그 목사 귀신이 찬송가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게 반주기 소리를 저희가 오인을 했던 거더라고요.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데 당연히 뭐 수호나 팀장님이나 민석이나 이런 일반인들은 안 들리고 저는 들리고 그 무당분들도 들리고 그때서부터 막 저희가 두 손으로 머리를 막 쥐어짜면서 호하고 어떤 무당분은 코피 흘리고 그 중간에 계시던 젊은 여성분은 거품 물고 난장판이었어요. 거기서 제가 순간 정신을 잃었어요. 제가 정신을 잃고 깨어났는데 다행히 아침이었고 제가 땅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제 주위에는 팀장님하고 수호하고 민석이가 있었고 제가 깨어난 걸 보고 무당분들이 제 주위로 오시더라고요.
저보고 괜찮냐고. 아, 나 기억이 안 난다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네가 혹시 누구누구네 손자냐고. 저희 할아버지 성함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맞다고. 그럼 누구누구 아들이냐고. 예, 맞다고. 그렇냐고. 너 때문에 지금 다 한 것 같다고. 그 말인즉슨 그렇게 거품 물고 쓰러지고 코피 흘리고 쓰러지고 하는 와중에 제가 거기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래요. 일어나고 제가 소리를 쳤대요. 소리를 치고 그 목사 귀신한테 다가가서 손을 올리고 뭐라고 말을 하는데, 그때 너희 집안이 모시던 조상신께서 오셔서 너로 인해 우리들을 모두 구했다. 아, 예. 근데 아시다시피 저도 제가 모시는 신령님이 따로 계시거든요. 근데 저희가 원래 세순무 집안이라 저희 집안이 원래 모시던 조상신이 있어요. 계신데 그분이 오셔서 저희를 도왔다는 거예요. 다행히 그렇게 목사 귀신은 소멸이 되고, 다행히 의식이 잃었던 그 10명의 촬영 스태프들은 다행히 무사히 일어나고, 이야. 그 다음에 그 교회는 당장 철거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공사 측에 얘기를 하셔서 책임자분한테 일단 요양병원 철거는 냅두고 이 교회부터 먼저 철거를 하자. 위험하니까. 근데 철거를 하는 모습을 저희가 다 지켜봤죠. 지켜봤는데 딱 철거를 하는데 그 불사키랑 이런 거 와서 그 샌드위치 판넬로 된 건물을 딱 부시는데 처음에는 불사키가 안 먹혀요. 네. 안 부셔져요. 철거를 하려고 하는데 안 부셔지는 거예요. 그거 보고 분명히 일이 해결이 됐는데, 그래서 팀장님이 또 그 아저씨 무당을 부르셨어요. 오셔서 그 교회를 뒤를 돌면서 뭐라고 주문을 외우시고, 네. 그다음에 저희한테 뿌렸던 그 오곡들 있잖아요. 그거 뿌리시고 그다음에 부적 태우시고 하니까 그때서부터 부셔지더라고요. 그 교회 그 예배당 뒤편에 공간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무당분들 신당 있죠. 신당. 그게 차려져 있더라고요. 부시고 그 안에 딱 들어가 봤는데 그게 있었던 거예요. 이게 교회인데, 와, 이거 뭐지? 이거 뭐지? 그러면 이 목사라는 영가가 신내진을 받았던 무당인가? 분명히 목사처럼 행동을 했는데 그러면 이게 무당령이었나? 그래서 우리가 힘도 못 썼나? 막 그 생각이 들면서 저희는 일단 여기 근무를 못 한다고 발을 뺐어요. 팀장님이 저희 빠진 자리에 다른 사람을 채워 넣겠죠? 근데 일주일을 멀다 하고 사람들이 일 못한다고 다 도망 나왔대요. 예. 그 교회는 철거가 됐지만 그 요양병원 안에서 저희가 맨 처음에 목격했던 민석이 닮은 영가 영상통화에 찍혔다고 그랬잖아요. 교회는 철거됐지만 그 요양병원에 영가는 남아있었나 봐요. 귀신 봤다고 더 이상 여기서 일 못한다고 거기서 다 도망 나왔대요. 팀장님이. 그러시고는 돌고 돌아 저희한테 다시 전화가 오신 거예요. 저희는 며칠 버텼잖아요. 돈 2배로 더 줄 테니까 어차피 10일밖에 안 남았다. 네. 너네가 근무 좀 해주면 안 되겠냐. 저하고 수호하고 민석이하고 팀장님한테 쌍욕을 받았어요. 쌍욕을 받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고 나서 팀장님은 지방에 좌천되셨고요. 팀장에서 좌천된 거죠. 일반 직원으로. 그런 일을 벌였기 때문에. 그리고 팀장님도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알았나 봐요. 아, 네. 알았고 우리가 그런 일을 겪으니까 알아서 그 마을에 있는 무당 아저씨한테 자연스럽게 데리고 갔고, 그러니까 모든 일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한 거죠. 그게 본사한테 보고가 되고 팀장님은 좌천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요양병원은 10일 뒤에 무사히 철거가 됐고, 지금은 제가 네이버 지도뷰를 찾아봤거든요. 리조트 같이 뭐가 들어섰더라고요. 산 중턱이다 보니까 여기 밑에 댓글 보니까 뭐 뷰가 좋다 이런 후기도 많이 남아 있었고, 일단은 영가가 안 나오니까 이런 후기가 남겠지. 일단 이렇게 이번 시참 사연은 마무리가 되는데요. 그 후로 민석이가 네. 그 교회에서 한번 딱 빙의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몰랐어요. 민석이가 초후에 저희한테 말하기를 자기도 귀신에 뭐 흘린 것처럼 딱 일어나 보니 교회 안에 있었는데 분명히 저를 봤다는 거예요. 열무아빠 너 봤다고. 너한테 말 걸었는데 너 막 무릎 꿇고 두 손 하늘로 치켜 세우고 뭐라고 막 기도만 했다고. 그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다시 초소 안에 들어보니 네가 있길래 자기가 귀신을 봤구나. 예. 근데 또 저희들 생각해서 그런 얘기 하면은 겁내고 막 두려워할까봐 얘기는 안 꺼냈었다고, 자기도 봤다고 예.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호도 민석이 영가를 받고 민석이도 저 닮은 영가를 목격을 한 거죠. 와, 정말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와. 술자리 하다 보면 이 안주거리도 가끔 이 얘기 해요. 그때는 그랬지 막 무섭다.
열무아빠님께서 또 거의 레전드 이야기를 들려주신 거거든요. 아, 근데 진짜 너무너무 섬뜩하게 또 상황 설명 하나하나 등장인물도 여러 등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야기 너무 잘 들려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열무아빠님. 예, 감사합니다, 돌미님.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 시청자가 들려주는 무서운 이야기, 바로 열무아빠님께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열무아빠님은 굉장히 다양한 귀신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분인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찾아와 주셨을지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열무아빠님을 뵙습니다. 돌미님을 찬양합니다. 저를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목소리 잘 들리시죠? 예, 잘 들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열무아빠님께서 이렇게 찾아와 주셨는데 굉장히 저희 채널에 참여하시면서 다양한 또 귀신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주셨잖아요. 예. 네, 그래서 오늘은 어떤 귀신에 관련된 이야기일지 궁금하긴 하네요. 제가 첫 번째 시참 때 혼수모로 인해서 발생된 일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오늘은 그 강령술 중에 하나의 그 강신술이라고 있어요. 강신술? 그 촛불을 켜놓고 귀신을 부르는 행위를 이제 강신술이라고 하거든요. 아이고, 예. 이거로 인해서 조금 있었던 일을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 강신술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열무아빠요! 오늘 이야기는 얼마 되지 않은 이야기예요. 한 1년 전에 이맘때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지방에 초등학교가 철거가 되고 그 지자체에서 청소년 수련원을 시공한다고 해서 제가 파견 근무를 갔었는데요. 그 근무지에 갔는데 제가 한 10년 동안 친하게 지내던 형님이 파견이 오신 거예요. 그래갖고 오랜만에 만나서 인사를 했는데 이 형님이 모습이 원래 저랑 등치가 똑같았었거든요. 근데 물어보니 몇 달 사이 살이 30kg가 빠졌더라고요. 몸무게가 많이 빠져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막 남자답고 그런 성격 있잖아요. 연예인 중에 우리 김보성님처럼 막 의리 외치면서 그 호탕한 성격 가지고 계셨는데 만나보니까 또 성격도 소심하게 바뀌어져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원래는 형님이 참 밝은 기운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역한 기운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기운이 몸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어요. 처음 딱 만났을 때는 형님 피해서 화장실로 달려갔었어요, 제가. 심하게 구역질이 나와서. 그리고 또 이번 근무는 야간 근무만 하는 거라 밤에 근무하는 거잖아요. 근데 형님이 이런 모습이니까 굉장히 제가 걱정이 됐는데 일이다 보니 그날 인사하고 야간 근무를 시작하게 됐는데 이 형님을 돌비 형님이라고 말할게요. 이 돌비 형이 밤 10시부터 뭔가 막 불안하듯이 안절부절 못하고 밤 12시에 형님이 순찰 도는 당번이어서 나가셨는데 한 20분 뒤에 무전기에서 노이즈 소리 있잖아요. 그게 들리면서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린아이 목소리로. 그래서 제가 달려갔어요. 그 학교 2층으로 막 달려갔어요. 달려갔는데 형님이 계속 혼자서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이려면서 교실 문을 하나씩 열어 제끼고 있는 거예요. 뭘 찾듯이.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갖고 형님의 팔을 딱 잡았어요. 잡았는데 그 순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절 쳐다보고는 열무아빠 너 여기 왜 있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아니 형님이 무성기로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서 달려와 봤다니까. 아니 나 아무 일 없어. 그러고 난 뒤에 초소로 혼자서 복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열어 제낀 교실문을 싹 보니까 어린애들이 저를 보더니 숨더라고요. 이 어린애들이 왜 날 보고 숨지? 분명히 이건 형님한테 뭔가 빙이 냈었던 것 같은데 순식간에 제정신이 돌아오는 것도 이상하고 그래서 형님한테 갔죠. 같이 초소로 가서 형 기억 안 나요? 그랬더니 아 무슨 소리야. 아무 일도 없었다고. 형님이 기억 못하네? 그래서 괜히 형님 겁주기 싫어서 넘어갔고 또 그 다음날에 또 야간 근무가 시작됐어요. 전날에 그런 일도 있었기 때문에 순찰에서는 형님을 다 빼고 형님은 여기 초소에서 그냥 의자에 앉아 있어라. 순찰은 내가 다 돌겠다. 하고 나서 순찰을 제가 계속 돌다가 마지막 순찰 새벽 3시 때 순찰 도고 초소에 들어왔는데 바깥에 그 초등학교 옆에 놀이터가 있잖아요. 저희 초소가 그 앞에 있었어요. 놀이터에서 형님이 혼자 그네 타면서 그리고 또 혼자 시소 타고 막 뛰어놀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 형님이 기억 못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으로 딱 동영상으로 찍어놨어요. 찍어놓고 형님한테 달려갔어요. 달려갔는데 갑자기 형님이 또 갑자기 정신을 바짝 차리시는 거예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러더니 왜 여기는 구름과자 필요하냐 그랬더니 아니에요 형님이니까 그래? 알았어 하고 초소에 들어가시고 제가 그 놀이터를 가만히 봤어요. 근데 어린애들이 저를 또 보고 숨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오라고 그랬어요. 나오라고 하고 너 왜 자꾸 사람들한테 장난치냐 그랬더니 죄송하다고 다신 안 그러겠다고 하고 나서 갑자기 신령님이 나타나시더니 애들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가서 놀으라고 가서 재밌게 놀으라고 하고 신령님이 말씀하시기를 얘네들이 문제가 아니다. 저놈이 문제다. 그래서 제가 초소로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지금까지 형님께서 이제 놀이터에서 놀았던 그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형 지금 뭐에 홀린 듯이 이거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예. 봐라. 형님이 기억 못 하는데 지금 형님이 하는 짓을 봐라. 그네 타고 시소 타고 누구랑 얘기하듯이 막 소리 지르면서 놀고 있고 이거 뭐냐. 형이 말해봐라. 형 살 빠진 것도 그렇고 갑자기 형님이 이렇게 불안해하는 모습 보이는 것도 그렇고 밤만 되면 뭔 일이 있는 것 같다. 말해봐라. 그랬더니 형님이 말씀하시기를 형님한테 딸이 2명 있어요. 네. 이제 큰딸 20살의 은영이라고 하고 막내는 저희 열무랑 동갑이에요. 근데 이 은영이라는 아이가 여름에 몇 달 전에 친구들이랑 강원도 계곡으로 놀러 갔었대요. 놀러 갔다가 와서부터 은영이가 그날 밤부터 밤에 가위 눌리고 소리 지르고 그리고 얼마 뒤부터는 네 발로 기어다니면서 소리 지르고 그리고 생선이나 고기는 익히지 않은 채로 막 허겁지겁 먹고 그 다음에 방에 들어가서 씻지도 않고 혼자서 막 중얼거리고 그래서 제가 이 말을 듣고는 이건 분명히 빙인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형님한테 형 혹시 무당한테 갔던 적 있어요? 그랬더니 돌비형 어머니가 아신 분을 통해서 소개를 해주셨대요. 그 무속인분을 찾아갔는데 그 무속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딸은 신병 걸린 거다. 그러니 신내림 받아야 네 딸도 그렇고 네 막내도 그렇고 마누라도 그렇고 살 수 있다. 근데 이때 문제가 뭐였냐면 막내딸도 학교 갔다가 하교하다가 뺑소니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요. 형수님도 공장에서 일하시다가 계단에서 발이 걸려서 잘못 굴러떨어지셔갖고 또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이런 상태니까 형님은 이 무당분 말씀을 그냥 쉽사리 넘기지 못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집안 상황에도 돈 벌려고 일하러 나오신 거예요. 이게 보통 이제 신내림이라는 곳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 집도 원래 자가였는데 급매로 내놨고 그 다음에 돈이 모자랄 것 같아서 이 힘든 상황에서도 일을 나왔던 거고 그래서 알았고 이거 야간 근무 끝나고 바로 집으로 가자고 형네 집으로 가자고 내가 팀장님한테 말해 놓을 테니까 우리 그 다음날 야간 근무는 하루 쉬자고 다른 사람 대체 인력 보내달라고 할 테니까 그래서 아침에 바로 집에 갔어요. 집에 문을 딱 열고 들어갔잖아요. 근데 온 집안에 제가 맨 처음에 돌비 형한테 느꼈던 그 기운과 함께 귀치라고 하죠. 완전 무슨 음식물 썩은 내보다 더 심한, 그러니까 말로 표현하지 못한. 그래서 저는 바로 화장실로 들어가서 토하고 다시 나와서 은영이 문 앞에서 제가 신령이께 여차하면 도와달라. 나 지금 죽을 것 같다. 나 지금 이렇게 버티는 것도 용하니까 여차하면 도와달라 하고 문을 딱 열었는데 그 문을 열고 은영이 모습을 딱 봤는데 그냥 한 명의 거린 머리는 그냥 기름으로 떡져가고 풀어헤쳐 있고 몸도 씻지 않았으니까 옷도 그냥 그대로 계속 입고 있었고 뭐 옷에선 언제 묻었는지 모를 오물이 묻어져 있고 입에는 무슨 계속 뭐를 토했나 봐요. 구토물이 굳어서 묻어져 있는 상태 있잖아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 다 무시하고 다가갔죠. 다가가서 머리에 손 얹고 신령님한테 잠깐이라도 정신 돌아오게 해달라고. 잠깐이라도. 그래야 좀 대화를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몇 분 뒤에 갑자기 은영이가 정신이 잠깐 돌아왔어요. 잠깐 돌아오더니 돌비 형한테 안겨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섭다고. 저 사람이 나 죽이려고 한다고. 손을 가리킨 것을 봤거든요. 근데 제 눈에는 안 보여요. 이상하다. 그럼 아직 은영이 몸 안에 있는 건데? 그래서 은영이가 정신 돌아왔길래 물어봤어요. 놀러가서 뭔 일 있었냐고. 누가 널 죽이려고 하는 거냐고 했더니 하는 말이 친구 2명하고 놀러 갔었대요. 그 친구들하고 강원도 계곡으로 놀러 갔었는데 친구들이 놀러온 기념으로 유튜브 영상을 하나 찍자고 해서 자기네들이 서치를 딱 해봤나 봐요.
강원도 계곡 근처에 있는 흉가를 딱 갔어요. 카메라를 은영이한테 맡겨놓고 둘이서 유튜브가 한번 찍어보겠다고. 강신술이라고 제가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이 두 사람 앞에 초를 2개 켜놓고 인터넷에서 딱 검색을 해봤나봐요. 어디서 이상한 주문을 외우듯이 막 둘이서 주문을 외웠대요. 근데 촛불이 갑자기 꺼지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났대요. 그러니까 촛불이 잠깐 둘 다 꺼진 거예요. 켜놨던 촛불이 꺼지고 아무 일이 안 일어나니까 다시 라이트 켜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분신사바 있잖아요. 강령술을 2개를 한 거예요. 강신술하고 분신사바하고 했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고 그냥 갑자기 라이트가 갑자기 꺼졌대요. 그러니까 예? 촛불이 꺼지고 라이트가 꺼진 거예요. 근데도 얘네들은 심각성을 몰랐던 거죠. 그냥 그 상태로 만약에 비방이라도 했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서로 몸에 소금을 뿌렸다던가, 보통 이런 거를 하다 보면은 이런 거를 했어야 됐는데, 만약에 했더라도 악기였으면 안 됐겠지만 그래도 비방을 했더라면 조금 낫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놓고 그냥 숙소로 와서 잠을 자고 그 다음날 그냥 각자 집으로 갔대요. 집에서 오고 나서부터 그날 밤부터 악몽이 시작됐대요. 천장에 누가, 어떤 남자가 기어다니면서 자꾸 자기 쳐다보고 내 몸에 들어오려고 하고, 어느 날부터는 기억이 없고, 그리고 잠깐 기억이 돌아왔을 때는 그 남자가 계속 부르고 있고, 이런 상태였던 거예요. 계속 지금까지. 그러다 보니 돌비 형님은 문당한테 찾아갔는데 그냥 이게 신병이라고만 하니까 그냥 그렇게 믿고 있었고, 그래서 이게 너무 심각한 상태라 그 자리에서 아버지한테 전화했어요. 저한테 믿을 분은 아버지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또 10년 동안 알고 지냈던 친한 형님이라 그냥 넘어가기도 뭐하고 아버지한테 전화 드렸어요. 아버지, 지금 이런 상태다. 근데 너무 심각하다. 나도 도저히 못 버티겠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럼 일단 데리고 와라. 그래서 돌비 형님이 은영이 업어서 차에 태우고 본가로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중간에 고속도로에서 은영이가 다시 빙의가 됐어요. 빙의가 되고 그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돌비 형님은 욕을 하고 막 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운전하고 있었거든요. 자꾸 그러다 보니까 사고 날 뻔했어요. 그래서 갓길로 차를 세워서 돌비 형님한테 운전하라고 하고, 제가 뒷좌석에 은영이랑 같이 타고, 제가 또 등치가 있으니까 은영이를 딱 제압을 하고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본가에 도착해보고 나보니 아버지는 이미 무복으로 갈아입고 계시고 저희와 친한 스님께서 와 계시고, 그래서 차에서 은영이를 끌어내려고 하는데 안 내리려고 막 용을 쓰는 거예요. 아예 안 내리려고 막.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스님이 조심히 다가오시더니 차 안에 타고 은영이한테 뭐라고 하시면서 그냥 은영이를 안고 그냥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은영이는 그때 반항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 우리 때리고 막 욕하고 그랬으면서. 그래서 은영이를 안고 저희 본가 마당에 중앙에 앉혀놓고, 그때서부터 아버지가 구술 시작하시는데, 저희 아버지가 구술하시면서 그렇게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굳이 시작되고 중간쯤 갔는데 아버지가 막 저는 무슨 땀으로 목욕하시는 줄 알았어요. 온 무복에 땀으로 딱 쪄들었어요. 그리고 끝날 때쯤 되니 아버지가 코피를 흘리셨어요. 이때까지 여러 일이 있었지만 아버지가 이러신 모습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러시고 나서 아버지가 마지막에 은영이 안에 있던 악기를 딱 끌어내셨는데, 그 모습이 그냥 하나의 걸기예요. 그냥 너덜너덜한 한복도 아니고 뭐 이상한 하얀색 옷이 있잖아요. 근데 그 하얀색조차 뭔가 쪄들어서 막, 아무튼 그거에다가 머리는 산발되어 있고 눈은 완전 검은색, 그리고 입은 어떤 오물을 막 계속 씻고 있었고요. 그 악기가 나오자마자 스님이 봉인을 하셨어요. 아버지는 그 뒤로 거의 한 보름 동안 몸져 누우셨거든요. 못 일어나셨어요. 식사도 못 하시고. 예. 병원도 가봤자 어차피 몸에 이상 없다고만 할 게 뻔하니까 보름 동안 누워 계시고 일어나셔서 은영이 불러라. 그때는 은영이가 절에 가 있었거든요. 스님이 데리고 갔었어요. 당장은 빙의 치료해야 돼갖고 절에서 은영이를 데리고 오셔서 아버지가 은영이한테 말씀하셨어요. 은영아, 너 혹시 거기서 이것만 한 게 아니지?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라고. 자기는 그것만 했다고. 여기서 똑바로 말을 해야 된다고. 아닐 건데 솔직히 말해. 그랬더니 얘네들이 마지막에 분신사바를 할 때 그 가운데에 강신술 하려고 해놨던 그 물그릇이 있었나 봐요. 이 정신 나간 두 친구가 거기다 피를 탔던 거야. 그러고 나서 그거 갖다가 그 붓인가 뭔가에 묻혀서 우리
그 분신사다 보면 종이에다가 막 네. 표시하잖아요. OX 뭐 그거를 그렇게 했던 거야. 그러니까 피로 했던 거야. 그거 펜으로 한 게 아니라. 그러니 당연히 그냥 일반적인 객기나 이런 거로 끝날 것 같다가 완전 이상한 걸기가 들렸던 거죠. 네. 그래서 다행히 그 피해는 은영이 피가 없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끝난 건데 아마 이 두 친구는 아버지가 예상하기로는 무사하지 못했을 거다. 이 두 친구가 무사하지 못한 게 아니라 가족들이 아마 심하게 다쳤거나 뭔 일이 일어났을 거다 해서 그 자리에서 은영이한테 전화해봐라. 두 친구한테 전화해봐라. 그래서 전화를 딱 돌렸어요. 예. 그 친구 전화로 친구들이 받는 게 아니라 걔네 아버지들이 받더라고요. 전화를 받아서 제가 누구누구 친구 은영인데요. 누구누구 있어요. 그랬더니 지금 병원에 있대요. 어디 병원이요? 그러니까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해 있다고. 그러면 혹시 집에는 아무 일 없나요? 물어봤더니 어머니하고 그 동생들하고 지금 돌비형님네 같이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많이 다쳤대요.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아마 이 둘은 버겁다 보니 바로 정신과 병동으로 보내고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은영이처럼 아버지가 나서서 조금 도와주시면 안 되겠냐고 했더니 이거는 피부정이 껴서 아버지도 어떻게 못한대요. 그리고 그럴 몸 상태도 아니고 지금 은영이는 거기 그 자리에서 은영이가 했던 건 없었기 때문에 간신히 빼낼 수 있었던 거고 이 걸기뿐만이 아니라 이 둘한테는 다른 악귀가 붙었을 거다. 더 심한 게 피부정을 했기 때문에 은영이한테는 그냥 지나가던 악기라고 그러죠. 걸기가 붙었을 뿐이고 그 강령술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 두 친구는 직접 당사자들이라 아버지도 도저히 못하겠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런 일을 벌이고 나서 은영이는 다시 절로 가서 2달 동안 빙의 치료를 받고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저희 와이프한테 인수인계 돼서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거든요. 저희 와이프 병원에 왔다 갔다 거리면서 그리고 다행히 은영이는 빙의 치료를 잘 받고 예. 일상생활로 돌아갔어요. 가족들이랑 잘 지내고 있고요. 아버지가 굿하시고 난 다음에 그 집 방문하셔서 그 기운들을 다 쳐내주시고 그 다음에 막내랑 형수님한테도 약간의 기운이 있었나 봐요. 그것도 다 쳐내주시고 그래서 다행히 그 집은 무사하게 됐고 다른 집은 도저히 손을 못 대서 안타깝게 지금 현재 그 친구들은 계속 정신과 병동에 가 있고요. 그 집은 소식이 없어요. 어떻게 됐는지. 참 그래서 이번이 겪고 나서 제가 첫 번째 시찬 때 말씀드렸잖아요. 잘못된 강령술, 혼숨으로 인해서 정말 온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번 시찬 때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제발 강령술, 그러니까 강신술도 있고 분신사바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강령술이 있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귀족님들 제발 하지 마세요. 정말 패망의 길입니다. 절대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희 방송에서는 계속 끝없이 얘기는 하고 있거든요. 그럼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나서 호기심이 생겨서 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근데 그럼요. 저희는 해봐라라는 뜻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죠. 예방 차원에서 이런 일도 있으니까 제발 하지 마라. 안 돼요. 막 복불복이라고 생각해서 나한테는 이런 일 안 일어나겠지. 아닙니다. 진짜 그런 일은 꼭 일어나요. 어떻게든. 뭐 재수 없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 아닌가요가 아니라 그러다 보면 발생을 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거 한번 시작해서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면은 또 하게 되고. 맞아요. 또 하게 되고. 그러다가 심하게 걸리는 거죠. 아무튼 오늘 열무아빠님께서 또 이런 사례를 들고 와주셨고 오늘 이야기를 듣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건 절대 그냥 뭐 이야기 듣는 걸로 만족을 해야지 직접적으로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열무아빠님.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열무아빠님께서 처음으로 해주신 또 강신술, 우리가 강령술 같은 거는 많이 들어봤었는데 이번에는 또 강신술이라는 장르의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강령술이나 강신술이나 둘 다 매한가지입니다. 뭔가 귀신을 불러들임에 있어서 뒷일을 생각을 안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걸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